청청의 암시장에서는 사람들이 불법적인 물건들을 팔아넘기려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 손님은 어떤 행상인에게 지난 6개월간 이미 상당한 양의 생체 장기를 팔았다고 털어놓았습니다. 이런 속도라면 며칠도 버티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판매자는 괜찮다며 시한부 여동생을 위해 뭐든지 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의 결심이 너무 확고해서 사장도 그냥 모든 걸 가져가기로 했죠. 수술 후 남자는 거의 걷지 못했습니다. 미행이 없는 걸 확인하자마자 그는 즉시 신체 재생을 시작합니다. 이제 그에게는 원래 있던 돈 3만 위안이 남았고 그는 이 돈이면 전직 의식 비용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아픈 여동생이나 시한부 어머니 같은 건 없습니다. 사람들은 그런 꾸며낸 거짓말을 믿어서는 안 됩니다. 그의 이름은 양린. 그는 이 세계에 아픈 여동생 따위는 없는 평범한 고아 차원 이동자입니다. 그의 특별한 능력을 찾기 전까지 이곳 삶은 정말 힘들었죠. 몸이 아무리 심하게 다쳐도 몇 분 안에 정상으로 돌아오고 사라진 장기나 팔다리도 다시 자라날 수 있었죠. 그는 자신의 재생 능력을 활용해 몸의 일부를 팔아 10만 위안을 모았습니다. 이는 고액의 전직 의식 비용을 지불하고 또 그 능력을 활성화해야만 더 강해질 수 있었기 때문이었죠. 그래야만 이 험난하고 위험한 세상에서 살아남아 소중한 사람들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이 바로 그 전직 의식의 날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모두 양린이 가난한 집안 출신임을 지적하며 왜 전직 의식에 참여하는지 수군거립니다. 그는 왕 선생님께 가서 전직 의식에 참여하려면 전직 대출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고 말씀드립니다. 하지만 주변 사람들은 그가 쓸모없는 직업을 얻으면 대출금을 갚기 위해 평생 일만 해야 할 거라고 경고합니다. 하지만 이미 대출받았으니 선생님은 마음을 다잡고 양린에게 어서 들어가라고 해요. 곧 의식이 시작될 참이었거든요. 많은 사람이 의식에 참석해 있었어요. 오반의 맷 데이먼을 보며 사람들은 그의 집안도 부유하지 않다며 걱정하기 시작합니다. 피 같은 돈을 수수료로 냈는데 가난한 아이가 생활형 직업을 얻는다면 모든 게 수포로 돌아갈 테니까요. 맷 데이먼이 무대에 오르자 교장 선생님은 그에게 단상에 손을 얹고 긴장을 풀라 지시합니다. 그가 그러자마자 A급 가금 사육사라는 생활형 직업을 얻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도 그가 평생 닭, 오리와 살게 될 거라며 초조하게 지켜봅니다. 주인공은 맷 데이먼에게 생활형 직업이라고 실망하지 말라며 쓸모없는 사람은 쓸모없는 직업을 얻는다고 합니다. 그때 키이라 나이틀리가 등장하자 관중은 열광합니다. 그녀가 단상에 손을 대자 불사조 같은 거대한 새가 타오르는 불꽃 속에서 나타납니다. 교장도 SSS급 화염 마법사의 놀라움을 금치 못합니다. 드디어 청청학원이 다시 한번 명예를 회복했다며 안도합니다. 군중 속 사람들도 충격에 빠졌습니다. 이제 자신들 중 다수는 멀리서 그녀를 흠모할 자격조차 없게 되었기 때문이죠. 양린은 SSS급 불마법사라도 1000명은 못 당한다며 이 소녀가 참 운이 좋다고 생각하죠. 교장이 키이라에게 SSS급 직업이 나왔음을 알립니다. 이건 학교에 아주 중요한 일이라 앞으로의 수련 계획을 잘 짜야 할 겁니다. 그리고 다음은 양린의 차례입니다. 사람들은 저 장학생이 여긴 왜 왔냐며 수군댑니다. 그러자 다른 사람들이 제 전직 대출받았다고 알려주죠. 양린은 키이라 옆을 지나치면서 더 이상 그 소녀의 조연이 되지 않겠다고 생각합니다. 단상에 손을 얹으며 양린은 지금이 기회라 생각합니다. 그저 살아남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그것은 운명에 맞서고 그것을 바꾸는 것. 다음 한 수의 모든 것이 달려 있습니다. 갑자기 푸른 용의 기운이 솟구쳐 양린을 뒤덮었고 모두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교장은 또 다른 이변이 연달아 나타났다며 놀라움을 금치 못합니다. 키이라도 양린이 SSS급을 받을지 궁금해합니다. 다른 사람들도 이 녀석이 얼마나 운이 좋은지 놀라워하죠. 전직하려고 돈까지 빌린 흙수저 학생이 SSS급 직업을 얻다니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교장은 양린이 전투 직업인 SSS급 금지된 마법사를 얻었다고 발표합니다. 오늘은 청청 아카데미가 양린의 성공을 자랑스러워할 것이라고 으스대죠. 하지만 그때 양린이 금지된 마법사 직업을 얻었다는 걸 기억해냅니다. 교장 얼굴은 현실을 깨닫자마자 공포에 질립니다. 양린이 SSS급 저주술사로 각성했기 때문입니다. 그 사실에 모두가 웃음을 터뜨리며 자지러집니다. 다들 들어본 얘기였거든요. 금지된 마법사는 아무도 25살을 넘기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생명력을 써야만 마법을 쓰는 직업이죠. 수명 때문에 금지된 마법사는 쓰레기 직업입니다. 양리는 전직 대출까지 받았는데 젊은 나이에 죽어요. 그 처지가 너무 딱해서 그의 엄청난 불운에 계속 비웃기만 합니다. 모두 양리는 이제 끝났다고 확신하죠. 대부분 불량 학생인 그가 애초에 전직을 시도해선 안 됐다고 생각했죠. 퇴장하던 키이라, 나이틀리조차 안타까워합니다. 양리는 말 그대로 재능과 목숨을 맞바꾼 그에 대해 떠드는 사람들의 비웃음과 조롱을 전부 엿듣게 됩니다. 어떤 이들은 이 직업이 그에게 딱이라 농담합니다. 덧없는 유령이라 부르기도 하고 한순간에 천국에서 지옥으로 떨어졌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운명을 바꾸려다 비웃음만 산다며 웃다가 죽겠다며 조롱하는 사람들도 있었죠. 같은 불량 학생은 원래 쓸모없는 존재였어. 역대 가장 쓸모없는 SSS급이네. 교장도 양린을 좋게 봤지만 금지된 마법사가 자랑스러운 직업이 아님은 인정할 수밖에 없었죠. 양린은 교장에게 정말 금지된 마법사는 25살을 넘기지 못하는지 묻습니다. 이에 교장은 너무 비관적으로 생각하지 마라. 뭐든지 하기 나름이다라며 양린을 위로했습니다. 평범하게 오래 사느니 짧고 굵게 불타오르는 게 낫다. 양린은 교장 선생님의 위로에 감사하며 설령 25살까지만 살게 되더라도 밝게 불타올라 학교를 빛내겠다고 다짐합니다. 교장 선생님은 양린과 키이라, 나이틀리의 특별 수련 계획을 위해 따라오라 합니다. 양린은 다시 교장에게 감사했지만 속으론 웃고 있었다. 금지된 마법사의 수명은 짧지만 그의 불사의 육체와는 상관없습니다. 양린은 너무 지쳐 서둘러 귀가해 숙면을 취하기로 했습니다. 바로 그때 키이라 나이틀리가 다가와 자기 팀에 들어오라고 제안합니다. 특히 금지된 마법사는 싸울수록 수명이 빨리 닳기 때문이라며 악의는 없다고 분명히 말하죠. 같은 반이라 너무 빨리 죽길 원치 않을 뿐이었죠. 양린은 걱정해주는 건 고맙지만 일단은 정중히 거절합니다. 키이라는 고집불통 귀신에게는 조언도 아깝다며 마음대로 하라고 말하며 자리를 뜹니다. 양은 어이가 없었죠. 어쩔 도리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이 모든 상황이 정말 이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때 불량배 무리가 그의 앞을 가로막습니다. 그들은 양을 SSS급 직업 보유자로 바로 알아봅니다. 학교의 모든 학생들은 키이라, 나이틀리가 지혜 가문 사람이라 금지된 마법사라는 직업으로 유명해진 양이 그녀와 가까워지는 것을 아니꼽게 여겼습니다. 양은 여자는 정말 귀찮은 존재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키이라, 나이틀리가 두 마디로 이렇게 귀찮게 할 줄은 몰랐던 거죠. 그는 집에 가고 싶을 뿐이라 하지만 그들은 고작 10제곱미터 오두막이 집이냐며 비웃고 조롱합니다. 이제 양린이 SSS급이니 한불량배가 양에게 자신을 아빠라고 부르면 지혜 그룹 경비 자리를 마련해 주겠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지혜 그룹 경비가 되면 지혜샘에게 절부터 해야 한다며 비웃죠. 그들 중 한 명이 양에게 당장 내일부터 일할 수 있고 돈 벌면 죽은 가족들 제사상에 올릴 향이나 사라고 조롱합니다. 고아에게 가족이 있다는 생각에 모두가 웃음을 참지 못합니다. 그러고는 어서 절을 하라고 시키며 그의 가족은 자격이 없었기에 모두 죽었다는 막말을 서슴지 않습니다. 자신들의 말이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모른 채 양을 계속 모욕하자 그의 분노는 폭발하여 모든 것을 잿더미로 만들고 싶어집니다. 분노에 찬 양린이 눈을 뜨고 손을 들어 말합니다. 이건 다 너희가 자초한 일이야. 그들은 경악합니다. 양린이 금지된 마법을 쓸 줄은 꿈에도 몰랐기 때문이죠. 그건 자살행위나 다름없으니까요. 하지만 양린은 상관없습니다. 돌아가신 가족을 모욕하는 건 참을 수 없었습니다. 양린이 주문을 외우자 모두 뒤로 물러섭니다. 겁에 질린 그들은 양린이 미쳤다며 소리치죠. 도대체 왜 금지된 마법을 쓰냐며 양린은 다시 말해줄 테니 돌아오라고 소리쳤지만 모두 도망쳐버립니다. 그들에게 양린은 완전히 미쳐 보였습니다. 자기 목숨도 신경 안 쓰는 미친놈과 엮이고 싶지 않았던 거죠. 양린조차 그들이 이렇게까지 한심할 줄은 몰랐습니다. 주문 한 방에 모두 겁을 먹고 꽁무니를 빼다니 말이죠. 하지만 이 주문은 양에게 큰 손상을 입혔고 그는 모든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높은 곳에서 키이라 나이틀리는 상황을 지켜보며 양이 모욕 몇 마디 때문에 목숨을 거는 것을 보고 혼잣말을 합니다. 그런 사람은 SSS급 직업으로도 살아남지 못합니다. 이제 그녀는 양린이 옆에 설 자격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집에 온 양린은 드디어 긴장을 풉니다. 시스템 창을 본 그는 신체 일부를 받쳐
다양한 마법 공격을 소환할 수 있음을 깨닫습니다. 방광을 바쳐 물과 번개를, 심장을 바쳐 생명을 앗아가는 보랏빛 번개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만약 혼돈신의 번개를 부른다면 그건 스스로 사형 선고를 내리는 셈이죠. 갑자기 머리가 지끈거립니다. 신체 재생 능력에 문제가 생긴 것이죠. 극심한 피로감에 양리는 쓰러져 잠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셴은 복수를 위해 누군가와 논의합니다. 양린을 쓰러뜨리고자 즉시 사람을 보낼 것을 명령하죠. 하지만 셴 앞에 있던 이는 아버지의 가르침을 떠올리게 합니다. SSS급 금지된 마법사를 죽이는 건 위험하고 도움이 안 됩니다. 그는 양린이 욕 몇 마디를 듣고 목숨을 걸고 금지된 주문을 시전할 만큼 미친놈이라고 말합니다. 게다가 그는 가난한 아이일 뿐이지만 지혜 가문은 가진 게 아주 많습니다. 그는 셴에게 가장 큰 자산인 부와 권력으로 적의 약점을 공략하는 법을 배우라고 지시해요. 다음 날 싱싱 아카데미. 화려한 색상의 포스터가 모든 교사와 다른 학교 학생들을 다가오는 모의고사에 초대하고 있었습니다. 양리는 여전히 졸린 채로 학교에 갑니다. 그가 금지된 마법사가 된 데다 지혜 가문의 셈을 가르쳤다는 소문이 돌자 사람들은 즉시 그를 알아봅니다. 그때 갑자기 누군가 양린을 향해 소리칩니다. 그는 큰 소리로 양린에게 좋은 아침이라고 인사하고 아직 식사 전일 테니 아침 식사를 하라며 권합니다. 하지만 양린은 어제 자신을 이기지 못한 셈이 독을 타려는 것이라고 의심합니다. 그러나 셈은 절대 독을 넣지 않았다고 장담합니다. 오히려 고마워서 아침을 사온 것이라고 말하죠. 양은 셈이 자신에게 왜 고마워하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셈은 양린의 등장이 번개 같았다며 자신이 안개 속을 살아왔다는 걸 깨닫게 해줬다고 말합니다. 양린은 여전히 그를 경계하며 헛소리 말고 본론만 말하라고 합니다. 셈은 무릎 꿇고 양을 형님으로 모시겠다 말합니다. 놀란 양린은 셈에게 어제 너무 맞아서 정신이 나간 거냐고 묻죠. 하지만 셈은 진심이라고 강조합니다. 양에게 맞은 후 그는 발전하려면 좋은 본보기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말합니다. 양은 마지못해 수긍하며 셈에게 수업료를 내야 할 것이라고 말하고 셈은 기쁘게 동의합니다. 그러고는 즉시 돈을 보낼 형의 계좌번호를 알려달라고 합니다. 양은 계좌번호를 알려주며 수업료로 200만을 보내라고 지시합니다. 셈은 액수에 놀란 기색이 역력했고 양리는 너무 비싸냐고 물었습니다. 그러나 셈은 즉시 아니라고 답하며 아버지에게 돈을 바로 송금하라고 말하겠다고 합니다. 바로 그때 신입 플레이어 던전으로 가는 포털이 열렸다는 공지가 뜹니다. 시험이 곧 시작되니 여러 학교에서 온 모든 응시자들이 좋은 성적을 거두길 바랍니다. 모든 응시자들이 모여 승리를 다짐합니다. 선생님들은 맨 앞에 두 학생을 보고 칭청학원 교장에게 SSS급 직업 학생인지 묻습니다. 눈에 띄는 건 당연했지만 교장은 그게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조용히 있으라고 했을 텐데요. SSS급 직업을 얻은 것만으로도 충분한데 저 녀석들은 꼭 저렇게 티를 내요. 말도 안 듣는다니까? 하지만 교장은 웃음을 터뜨립니다. 속으로는 뿌듯해하면서 다른 학교의 부러움을 사기 위해 일부러 짜증내는 척 한 거죠. 방문객들은 교장에게 너무 거만하게 굴지 말라고 경고하며 작별 인사를 합니다. 이어서 모든 응시자는 던전에 입장할 수 있다는 공지가 나옵니다. 키이라, 나이틀리가 양에게 다시 파트너를 제안했지만 양은 도움이 필요 없다며 거절했습니다. 키이라는 그의 거만함에 충격받았지만 그냥 일찍 죽고 싶은가 보다 하고 생각합니다. 만약 그렇다면 누구도 막을 수 없겠죠. 양은 서둘러 포털로 들어갑니다. 도착한 그는 주변을 살피고는 혼자라는 걸 알게 됩니다. 혹시 랜덤 이동인가 하고 생각하죠. 그때 갑자기 웬 흉측한 동물이 나타나는데 양은 그저 작은 고양이 정도로만 생각합니다. 어쨌든 스킬 시험하기에는 좋아 보이네요. 한 방에 1레벨 표범 고양이를 쓰러뜨리고 경험치 10을 얻습니다. 힘들게 얻은 경험치가 겨우 10이라니 실망스럽네요. 신장 하나를 버릴 가치가 있는지 의문이 듭니다. 몬스터 한 마리당 경험치를 10밖에 못 얻으면 레벨 2까지 수백 마리 잡아야 합니다. 이러다간 너무 오래 걸려요. 계획을 더 잘 세워야 합니다. 잠시 후 양은 수많은 마물들에게 쫓기고 있지만 도리어 엄청나게 신이 나서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 정도면 경험치를 많이 얻겠네요. 그는 멈춰서서 방금 배운 기술을 시험해 보기로 합니다. 그가 시전한 금지된 마법 불타는 환생은 자신과 주변 전체를 거대한 기운으로 집어삼켰고 양림조차 그 위력에 섬뜩함을 느낍니다. 힘, 민첩성, 정신력이 2배가 됩니다.
불타는 환생 상태의 세계를 파괴하는 경로의 천둥은 10레벨 마물도 버티기 힘들 겁니다. 몰려드는 몬스터들에게 쉴 새 없이 맹공을 퍼부어 쓰러뜨립니다. 몬스터들은 공격받았단 사실조차 모릅니다. 단 한 번의 공격으로 몬스터 무리를 전멸시킬 만큼 빠르지만 몸에 엄청난 무리가 갑니다. 단 5분 만에 그는 이미 한계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불사의 육체가 드러나는 것을 원치 않았기에 그는 1분 정도 후에 불타는 환생을 해제하고 손을 희생하는 대가로 불멸역생을 사용합니다. 남은 손을 바닥에 짚고 마법진을 그리자 그곳에서부터 전류가 흘러나옵니다. 바로 세계를 파괴하는 경로의 천둥이었죠. 주변 모든 것이 파괴됩니다. 회색 늑대 30 경험치, 5레벨 머리 2개 달린 뱀 50 경험치, 6레벨 강철 전갈과 켄타우로스 60 경험치, 심지어 2레벨 킬러벌은 20 경험치를 줍니다. 하지만 몬스터의 수가 엄청나서 예상치 못하게 레벨업 알림이 뜨게 됩니다. 양님에게 이번 공격은 정말 놀라웠죠. 그는 곧바로 3레벨에 도달하고 금지된 마법인 지옥불, 불타는 하늘을 익힙니다. 잠시 후 키이라 나이틀리도 그곳을 지나가다 눈앞의 광경에 충격을 금치 못합니다. 수많은 몬스터가 숫덩이가 되어 있었던 거죠. 대체 무엇이 이런 일을 벌였는지 짐작도 못했습니다. 그때 근처에서 타오르는 불씨를 발견하곤 단번에 지옥불임을 알아차렸죠. 하지만 이상하게도 칭청에는 그녀 외에 다른 불 속성 직업은 없었습니다. 이렇게 거대한 불의 힘이 갑자기 나타난 건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죠. 한동안 앉아 고민하던 그녀는 멀리서 거대한 연기 기둥을 보게 됩니다. 사람이 만든 것 같았죠. 불의 기운이 너무 강렬해서 어쩌면 자신보다 더 강할지도 모릅니다. 설명할 방법은 단 하나, 칭청은 숨겨진 능력자들이 있는 곳이라는 거죠. 키이라, 나이틀리는 범인을 꼭 찾아내겠다고 다짐하죠. 한편 양님은 모닥불 옆에 앉아 엄청난 양의 고기를 굽고 있습니다. 눈 3개 달린 마법 돼지고기의 맛을 음미하고 있죠. 너무 맛있네요. 아까 너무 많은 에너지를 써서 보충해야 하거든요. 고기가 정말 맛있습니다. 배를 채운 양님은 몬스터를 잡으러 먼 곳으로 떠나기로 결심합니다. 그때 등 뒤에서 여기서 뭘 하고 있냐는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바로 키이라 나이틀리였죠. 양님은 그녀와 마주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건 좀 곤란한데요. 자신의 비밀을 들킬 수는 없으니까요. 양님은 그녀에게 뭘 좀 구워 먹고 있었다고 말합니다. 키이라는 금지된 마법사 직업은 혼자 사냥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그에게 다시 상기시킵니다. 그녀는 양님을 지나쳐가면서 이제와 후회해도 소용없고 자신을 따라와 봤자 아무 의미 없다고 말합니다. 자신은 할 일이 많아 한가하지 않으니 그냥 내버려두라고요. 하지만 사실 양님을 쫓아온 건 그녀였습니다. 하지만 양님은 그녀의 말이 무슨 뜻인지 도통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이 여자가 혹시 머리가 좀 이상한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자 키이라 나이틀리가 걸음을 멈추고 양님에게 뭘 물어봅니다. 혹시 여기 다른 사람이 지나가지 않았냐고요. 그녀는 그 사람이 엄청난 실력자이며 불 속성 마법을 사용하는데 지옥불을 시전한 장본인일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말합니다. 양님은 지옥불에 대해 전혀 모른다는 듯 시치미를 뚝 떼며 능청스럽게 행동합니다. 하지만 어떤 잘생긴 남성이 특정 방향으로 가는 걸 봤다며 직접 손짓으로 그 방향을 가리키기까지 합니다. 성가신 여자가 집적되는 걸 둘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목을 끌지 않고는 금지된 지옥불 마법을 쓸 수 없게 된 것 같습니다. 키이라는 양님이 가리킨 방향을 보더니 모든 게 그의 탓이라며 한탄합니다. 그게 아니었다면 지옥불을 쓰는 강자를 분명히 잡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소란스러운 소리에 고개를 든 키이라 눈에 거대한 마물이 다가오는 것이 보입니다. 바로 8레벨 드래곤 블러드 몬스터였습니다. 키이라는 재빨리 피했지만 초보자 던전에 고레벨 마물이 왜 있는지 의아해했죠. 양님은 물론이고 대부분이 상대조차 안 될 겁니다. 그 겁쟁이가 멀리 도망갔을 거라 확신하며 지금 어디쯤 있을지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즉시 마물을 향해 파이어볼을 연달아 발사합니다. 하지만 그 괴물은 마법을 쉽게 쳐내 케이라는 위험에 빠집니다. 죽을 각오로 마물과 계속 불꽃을 주고받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파이어볼을 던져도 마물은 계속 튕겨냈고 심지어 몇 개는 되받아쳐 키이라를 깜짝 놀라게 만들었습니다. 직격타를 맞은 그녀는 그대로 쓰러졌고 마물은 그녀에게 성큼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키이라는 자신이 너무 자만했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죠. 이 초보자 던전에서 8레벨 드래곤 블러드 몬스터는
누구에게나 무적입니다. 땅에 쓰러진 그녀는 여기서 죽는 게 굴욕적이라 생각하죠. 그때 난데없이 예의 지켜라는 외침이 들려오고 그 생명체는 순식간에 불길에 휩싸입니다. 키이라는 지옥불 주문인 것을 알아채고 8레벨 드래곤 블러드 몬스터가 순식간에 사라지자 경악합니다. 자신을 구해준 이의 얼굴을 재빨리 올려다봅니다. 그녀는 그를 알아보지 못하고 그저 고맙다고 하며 이름을 묻습니다. 우리는 그가 양인 것을 알지만 정체를 숨기려 변장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이름이 린 양이라고 말합니다. 좀 헷갈리지만 아마도 그녀가 자신을 다른 사람이라고 믿길 바라는 것 같네요. 이름을 그냥 거꾸로 말한 거죠. 이름을 들은 K라는 즉시 그가 어느 학교 출신인지 묻습니다. 자신을 구해줘 진심으로 감사하고 싶어 하죠. 하지만 양은 이 어리석은 여자에게 감사받고 싶지 않아 그럴 필요 없다 말합니다. 그저 지나가던 길이라고요. K라는 그를 향해 제발 기다려달라 외칩니다. 양은 따라오지 말라고 앞에 있는 마물들은 너무 강력하다고 경고합니다. K라 같은 사람이 들어갈 만한 곳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옷부터 갈아입으라고도 말합니다. 그녀는 그 말을 바로 이해하고 민망해하죠. 하지만 그녀는 양에게 소리칩니다. 언젠가 반드시 그를 따라잡아서 옆에 서겠다고요. 나루토처럼 나무 사이를 뛰어다니며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꽤 멀리 온 양은 걸음을 멈춥니다. 이제 더는 그 여자가 쫓아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죠. 정말 성가신 여자라면서요. 그녀 때문에 시간 많이 뺏겼으니 이제 레벨을 빨리 올려야 하죠. 그때 시스템 메시지가 뜨고 새로운 금지된 마법을 발견합니다. 수명 2년을 바치는 대신 치명적인 공격에 한 번 면역이 되는 마법이었죠. 금지된 마법사는 정말 찰나의 직업이네요. 주문마다 수명을 뺐지만 양에겐 이 마법이 구세주나 다름없죠. 이 마법만 있으면 심장을 꿰뚫는 치명상을 입어도 살아남죠. 게다가 심장이나 머리를 바쳐야 하는 금지된 마법을 써야 할 때도 그는 아무런 손해도 입지 않을 겁니다. 이건 진짜 대박이네요. 이제 그는 아무런 방해 없이 몬스터를 잡고 마음껏 사냥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의 레벨업을 막을 자는 아무도 없죠. 너무 신이 난 나머지 미친 사람처럼 웃기까지 합니다. 3일이 지나고 드디어 시험 마지막 날입니다. 시련은 곧 끝날 예정입니다. 관중석에 있던 사람들은 자신의 자녀가 레벨 8만 달성해도 만족하겠다며 서로 대화를 나눕니다. 각 아카데미 교장들은 한 학교에 SSS급 학생이 2명 있어도 레벨이 높지 않으면 큰 의미가 없다고 말합니다. 때로는 등급보다 레벨이 더 중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진성 앞에서 뽐낼 유일한 방법은 아직 깨지지 않은 비밀 던전 최고 레벨 기록인 11레벨을 깨는 것뿐입니다. 사람들은 이번에야말로 그 기록이 깨질지 궁금해합니다. 진성 아카데미 교장은 여전히 낙관적이며 학생들이 해낼 수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그때 갑자기 다른 남자가 다가와 교장들이 즐거워하는 모습을 봅니다. 자신도 참여할 수 있는지 묻자 그의 이름은 레온이라고 밝힙니다. 교장들이 그를 반기며 그의 명성을 언급합니다. 레온은 이 도시 최고의 점성술사인데 그가 오다니 영광입니다. 하지만 레온은 그저 웃으며 너무 과찬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딸 니니를 보러 왔습니다. 그는 교장에게 니니가 말썽을 부렸는지 묻고 교장은 레온의 딸 사랑에 감탄합니다. 레온의 딸 사랑에 감탄하며 니니가 시립 아카데미의 자랑이라고 말합니다. 바로 그때 누군가 포털에서 나오는 것을 봅니다. 하지만 잠깐 아직 시간 제한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왜 벌써 나오는 걸까요? 다치기라도 한 걸까요? 바로 다음 순간 키이라 나이틀리가 나옵니다. 그녀는 아빠를 보고 왜 저기 있는지 의아해합니다. 레온은 곧바로 몇 레벨인지 물었고 교장은 왜 시간이 다 되기도 전에 나왔냐고 묻습니다. 니니, 즉 키이라는 이미 12레벨에 도달해서 일찍 나왔다고 깜짝 발표를 합니다. 모두가 충격에 빠졌죠. 그렇게 높은 레벨이라니 신기록이 깨졌습니다. 교장의 예상대로 불속성 마법사가 이전 레벨 기록을 가뿐히 갈아치웠습니다. 그는 심지어 자랑스럽게 웃기 시작합니다. 레온은 자기 딸이 사실은 고집이 세다고 한마디 합니다. 시간을 꽉 채웠더라면 13레벨까지도 갈 수 있었겠지만 키이라는 그 안이 너무 따분했다고 주장합니다. 10레벨 마물을 찾는 데만 한참 걸렸고 설령 잡더라도 얻는 경험치는 형편없이 낮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사실 그녀가 일찍 나온 진짜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양님을 찾기 위해서였죠. 이번엔 절대 놓치지 않을 겁니다. 한편 포털 안 한때 마물이었던 숫덩이가 쌓인 곳에서 양님이 갑자기 재채기를 했습니다. 정말 이상하죠? 춥지도 않은데 재채기를 하네요. 그는 누가 내 얘기를 하나 하고 생각합니다.
10레벨 구역에는 더 이상 마물이 없습니다. 양님이 너무 빨리 다 잡아버린 거죠. 이제 계속해서 사냥을 하려면 수색 범위를 넓혀야만 합니다. 그래서 그는 방금 배운 금지된 마법인 섬광의 춤을 실험합니다. 이 금지된 주문은 장기의 가치에 따라 장기 하나를 바치면 민첩성을 엄청나게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최고 효과는 민첩성을 10배 높여 1시간 지속됩니다. 양리는 신장을 희생해 민첩성을 10배 얻습니다. 50레벨 암살자라도 이 정도로 빠르진 못할 겁니다. 그는 흥분했죠. 그는 이 속도로 번개처럼 땅을 가로지르며 움직임을 시험하고 사냥감을 찾기 시작합니다. 바로 머리셋 달린 사마귀를 발견하고 모두 차지하기로 결심하죠. 결국 서둘러 끝내고자 방광까지 포기하고 금지 마법 세계를 파괴하는 경로의 천둥으로 녀석들을 즉시 전멸시킵니다. 포털 밖으로 학생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다른 이들은 안도하는 기색이 역력합니다. 안에서 죽을 뻔했으니까요. 많은 이들이 겪은 일에 겁에 질려 흐느늡니다. 키라, 나이틀리는 양린이 나오지 않자 당황한 채 포털 밖에 서 있습니다. 시험 종료 5분 전, 시험이 곧 끝나니 모두 지정된 학교 구역으로 돌아가라는 지시가 내려옵니다. 올해 최고 레벨 달성자는 키라, 나이틀리가 될 것 같네요. 다른 교장들은 가오 교장이 정말 운이 좋다고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카데미에 SSS급 학생이 둘인데 다른 한 명은 어디 있는지 궁금해합니다. 시험 종료 3분 전, 키라는 혹시나 양린을 놓쳤을까 하는 생각을 하지만 그럴 리 없다고 생각합니다. 계속해서 기다렸기 때문이죠. 그때 포털에서 한 사람이 걸어 나옵니다. 그의 실루엣은 익숙한 사람을 닮았습니다. 키라는 그가 틀림없다고 생각하죠. 하지만 앞으로 나온 사람은 그녀가 좋아하지 않는, 이제는 겁쟁이라고 생각하는 양린이었습니다. 시간 다 돼서 나왔다고 아무렇지 않게 말하죠. 무슨 문제 있냐고 묻지만 키라는 정말 실망했습니다. 하필 그게 너라니 믿을 수가 없었죠. 그녀는 말도 걸지 말고 그냥 내버려 두라 합니다. 양리는 얘는 더 또라이가 됐네라고 생각할 뿐입니다. 어차피 당신하고 딱히 대화하고 싶던 건 아니었단 말이야. 그때 포털에서 나온 양린에게 가오 교장이 다가옵니다. 교장 선생님이 묻습니다. 레벨이 몇이지? 양린이 16레벨입니다 라고 대답하자 주변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그 자리에서 얼어붙으며 깜짝 놀랐습니다. 방금 뭘 들은 거지? 16레벨. 이건 말도 안 돼. 거의 불가능한 일이야 라고 생각하며 말이죠. 이 초보자 비밀 던전에서 달성한 역대 최고 기록이 고작 11레벨이었는데 이건 그냥 초보자 시험일 뿐이잖아요. 어떻게 16레벨을 달성한 거지?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친구가 진짜 16레벨이라는 게 확실해집니다. 1에서 16레벨까지 12,000의 경험치가 필요합니다. 초보자 비밀 던전 최강 마물은 10렙인데 한 마리 잡으면 경험치 100을 얻죠. 양린이 10레벨 마물을 1200마리 잡았다는 뜻입니다. 아무도 가능할 거라고는 생각조차 못한 일이었죠. 하지만 가오 교장은 그저 미소 짓고 양림에게 훌륭했다며 칭청 아카데미가 자랑스러워한다고 말합니다. 리안마저도 그에게 감탄하죠. 하지만 키이라가 양림은 금지된 마법사라고 모두에게 알립니다. 결과를 고려 않고 금지된 주문을 계속 쓰면 당연히 레벨업이 빠를 수밖에 없죠. 다른 교장들도 그가 금지된 마법사임을 알게 되자 그가 16레벨에 도달한 이유를 쉽게 이해합니다. 이제 모두가 이 녀석이 얼마나 미쳤는지 수군거립니다. 초보자 던전에서 금지된 마법으로 레벨을 올리는 건 제정신이 아니기 때문이죠. 다른 금지된 마법사들도 25살까지 못 사는데 이런 속도면 이 녀석은 20살도 못 넘길 겁니다. 유명세를 얻으려고 자신의 목숨까지 거는 어리석은 행동이라며 그들은 비웃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 교관이 나서 그를 비웃어선 안 된다고 하죠. 그는 다른 이들이 우러러볼 수 있도록 살았으니 며칠만이라도 그 영광을 누리게 해줍시다. 다른 교장들이 가오에게 왜 이런 일이 발생했냐 묻습니다. 심지어 어떤 이들은 교장이 아카데미의 명성을 위해 용을 이용하도록 강요한 게 아니냐고 의문을 제기했지만 가오 교장은 그 자리에서 즉시 부인했습니다. 교육자로서 학생 목숨으로 장난칠 리 없다며 강하게 말하죠. 용 또한 앞으로 나서서 아무도 자신에게 강요하지 않았으며 스스로 선택한 길이라고 주장합니다. 가난한 집안 배경 때문에 항상 무시당하며 살았는데 이제 겨우 위로 올라갈 기회를 잡았다는 거죠. 그 녀석은 포기 안 해요. 최고의 순간에 자신을 불태워도 후회 안 할 겁니다. 자신이 할 수 있다는 걸 온 세상에 알리고 싶어 하니까요. 레오는 양의 말에 박수를 보내며
진정한 야망의 증거라고 말합니다. 누가 뭐라고 하든 링용은 이 초보자 비밀 세계에서 단연 최고 수준의 학생입니다. 의심할 여지 없이 1등이죠. 레오는 용에게 자신의 명함을 주며 자신은 키라 나이틀리의 아버지이니 나중에 도움이 필요하면 연락하라고 합니다. 하지만 키라는 이를 못마땅해 합니다. 그녀는 링용이 등장하기 전까지는 용을 최고라 부를 수 없으며 그의 실력은 양보다 뒤떨어지지 않을 거라고 말합니다. 이 말에 레오는 흥미를 느낍니다. 그는 링용이라는 인물에 대해 물어보지만 가오 교장은 그런 이름은 모른다고 대답합니다. 그는 이 인물이 다른 아카데미 출신인지 궁금해합니다. 다른 아카데미 대표들 역시 그런 이름을 가진 사람이 있는지 전혀 모른다고 대답합니다. 하지만 키라는 링용이 탁월한 천재라고 확신합니다. 그가 나타나면 모든 것이 설명될 거라고요. 반면 용은 그 미친 여자가 왜 자꾸 골치 아픈 일을 만드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기다려도 그 녀석은 나오지 않으니까요. 바로 자신이 링용이기 때문입니다. 링용은 이제 집으로 돌아가겠다며 모두에게 작별 인사를 건넵니다. 레오는 잘 가라 하고 가오 교장은 푹 쉬라 합니다. 공식 시험이 3일밖에 안 남았고 용은 이미 그 사실을 알죠. 얼마 지나지 않아 시간이 다 되고 시험은 공식적으로 막을 내립니다. 키라는 포터를 힐끗 보며 링용은 대체 어디로 간 거지? 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이 용링과 대화에 빠져 있는 동안 그가 빠져나간 거라고 추측하죠. 그녀는 또다시 모든 것을 용링 탓으로 돌립니다. 레온이 딸을 위로하려 하지만 키라는 자신을 믿어달라며 링용은 정말 천재고 심지어 자신을 구해준 사람이기도 하다고 주장합니다. 레온은 딸을 전적으로 신뢰한다며 그를 기다리려고 시험을 일찍 포기했을 정도면 정말 이상한 일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다른 가능성을 제시하죠. 용링과 링용이 동일 인물일까요? 하지만 키라 나이틀리는 절대 아니라고 단언하며 두 사람은 너무나 다르다고 말합니다. 한 명은 블러드 드래곤을 보고 겁에 질려 도망쳤지만 링용은 불 속성 마법에 능숙했으니까요. 키라 나이틀리가 보기에 용링은 링용이 해낸 일을 절대 해낼 수 없습니다. 레오는 딸의 의견에 따르기로 합니다. 쉬고 있던 링용은 누가 뒤에서 자기 험담을 하는지 궁금해하며 또다시 그 성가신 여자일 거라고 의심합니다. 그때 갑자기 누군가 문을 두드립니다. 그는 이 시간에 누가 자신을 찾아왔을지 의아해합니다. 문을 연 그는 앞에 있는 남자에게 누굴 찾고 있는 건지 물어봅니다. 남자는 용을 찾아다녔고 마침내 그를 찾았다고 대답합니다. 그러고는 자신을 도시의 리퀴드 리미티드 회사 전체를 관리하는 사람이며 성은 왕이라고 밝힙니다. 왕 매니저는 용이 성공적으로 전직하고 진성시 신인 비밀 영역 시험에서 최고 기록을 세웠다고 말합니다. 그는 용을 회사 제품의 모델로 섭외하러 왔다며 보수는 적어도 3자릿수 이상으로 두둑이 챙겨주겠다고 보장합니다. 그러더니 그 액수가 사실은 300만이라고 합니다. 용은 그 말에 깜짝 놀랐습니다. 그는 제품인 오더 리퀴드를 봅니다. 두뇌에 영양을 공급하고 세포 재생을 촉진한다고 알려진 액체로 몇 년은 젊어질 수 있다고 합니다. 링용은 이 큰 돈이면 간이라도 팔겠다고 속으로 생각합니다. 그는 유명세 때문에 이런 제안이 온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왕 매니저는 용에게 제품 시음을 먼저 권합니다. 그 회사는 100년 역사를 지녔고 효과 없으면 환불 가능하대요. 링용은 그걸 받아 마시더니 맛있다면서 어지럼증을 느끼고 쓰러져요. 왕 매니저는 급히 상사에게 전화해 임무 완수를 보고한다. 그는 용이 완전한 바보라 다른 계획을 쓸 필요조차 없었다고 말한다. 상사는 용을 이상한 창고 거처로 데려가라 지시했고 밖에는 사람들이 모닥불 옆에 앉아 있었다. 왕 매니저는 상사에게 용을 내려놓았다고 보고한다. 그는 학생 한 명 잡으려고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를 묻습니다. 상사는 그에게 불필요한 건 묻지 말고 입구 경비에만 집중하라 조언합니다. 또한 자신의 명령 없이는 아무도 들여보내지 말고 불복하는 자는 즉시 처리하라고 말합니다. 왕 매니저는 고개를 끄덕인 뒤 자리를 뜨고 안에는 용이 쓰러져 있습니다. 상사가 그를 살피는데 팔려나갔던 용의 눈동자, 관상, 똥맥, 간, 쓸개, 신장, 비장, 위가 모두 다시 자라난 것을 보고 순식간에 깜짝 놀라게 됩니다. 그는 믿을 수 없다며 혼잣말을 중얼거립니다. 이 아이는 그 모든 장기를 팔았는데 어떻게 전부 돌아온 거지? 이 발견으로 그는 장기 재생의 비밀을 알아낼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미친 사람처럼 웃으며 그는 이 비밀만 있으면 세계 최고 엘리트들조차 자신에게 고개 숙일 만큼 엄청난 부와 권력을 얻게 될 거라고 믿는다. 하지만 그때 갑자기 멈춘다. 용이 깨어나 이미 의자에 평화롭게 앉아 있었기 때문이다.
상사는 큰 충격을 받는다. 코끼리라도 그 약을 먹으면 6시간은 깨어나지 못할 텐데. 용은 깨어나고 심지어 정신도 멀쩡하다. 용은 그에게 어떻게 자기를 찾았냐고 묻는다. 보스는 칼을 꺼내 들고는 용이 깨어난 이상 더는 예의를 차릴 필요가 없다고 말한다. 그는 용에게 지금 포기하면 사진은 보전해 준다고 한다. 용은 이 녀석이 전직자이며 레벨 20임을 금세 알아차린다. 아무래도 진심으로 상대해야 할 것 같다. 여기서 불원소 마법을 썼다간 온통 불바다가 될 테고 소란을 피우고 싶진 않다. 그래서 그는 불법 마법 영혼에 서리 눈을 쓰기로 한다. 이 마법은 시전자의 눈 하나를 잃게 합니다. 실명하기 직전 주변의 모든 것을 얼려버리는 강력한 냉기를 방출하는 기술이죠. 상황을 완전히 파악하기도 전에 용의 눈이 빛나기 시작하고 모든 것이 즉시 얼어붙습니다. 보스는 칼로 막으려 하지만 칼날이 부러집니다. 그는 믿을 수가 없습니다. 고작 레벨 16짜리가 자신 같은 레벨 20의 전직자를 이렇게까지 고전시키다니요. 용이 금지된 주문 사용자라 해도 단 한 번의 공격으로 이길 수는 없을 텐데요. 보스는 이 소년이 평범한 인간이 아니라 어떤 종류의 괴물일 거라고 짐작할 뿐입니다. 평정을 되찾은 용은 자리로 돌아갑니다. 이제야 말이 통하겠다 싶었는지 대답을 요구하죠. 그는 보스에게 장기 재생 능력을 또 누가 아는지 묻습니다. 보스는 그렇게 귀한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알렸을 리가 없다고 말합니다. 용은 일단 그를 믿고 서둘러 마무리를 하기로 합니다. 그의 얼굴에 주먹 한 방을 날려 자신을 보던 그의 두개골과 눈을 박살 내버리죠. 더러운 액체를 마셨단 생각에 용은 위를 죽이기로 결심해요. 결국 그는 번개를 소환해 주변의 모든 부하들을 즉시 쓰러뜨립니다. 납치범들 중 실제 납치범은 단 한 명만 살아남았습니다. 그자는 바닥에 쓰러져 살려달라고 애원하기 시작했습니다. 링용은 이 모든 일의 배후에 누가 있는지 물었습니다. 남자는 말해줄 수 없다고 답했습니다. 링용은 그에게 감흥이 없어 죽이려 합니다. 그러나 때리려는 순간 그 남자는 겁에 질려 살려달라고 애원하고는 모든 것을 말해주겠다고 약속합니다. 이 모든 일의 주모자가 충칭시 지하 세계의 왕 켄신임을 알게 되죠. 용도 들어본 이름입니다. 켄신은 겉으로는 도시의 10대 자선 사업가 중 한 명으로 유명합니다. 만약 그렇다면 상황은 용이 예상한 것보다 훨씬 복잡해지죠. 행동 전 잠시 생각하던 용은 뒷일을 남길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고 망설임 없이 마지막 괴한을 처리합니다. 충칭 암시장 보스 켄신은 가난한 학생을 쫓던 부하 한 명이 사라졌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30분 넘게 연락이 닿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부하들이 현장에 가보니 그곳은 이미 잿더미였죠. 주변 상황으로 보아 불속성 각성자의 소행으로 보였습니다. 켄신은 직원들에게 이 사건을 제대로 조사하고 무슨 수를 써서라도 실종된 남자를 찾아내라고 지시합니다. 직원은 즉시 사건에 착수하겠다고 직접 약속합니다. 그 후 링용은 셰인의 집 앞에 차에서 내려 셰인에게 보스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셰인이 오는 중이라는 소식을 듣자마자 사람들을 보내 마중하게 했다고 설명하며 셰인의 집이 상당히 크다는 것을 언급합니다. 셰인은 용이 전에 요청했던 200만 위안에 대한 얘기를 꺼냅니다. 용에게 아빠한테 이미 말했지만 지금 송금에 문제가 좀 있다고 설명해요. 하지만 용은 셰인이 이때 돈 얘기를 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자신을 무시하는 것처럼 느껴졌기 때문이죠. 셰인이 자신을 보스라 부르니 돈은 이제 문제될 게 없다고 용은 생각합니다. 셰인은 용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다시는 그 얘기를 꺼내지 않겠다고 약속합니다. 이제부터 여기를 자기 집처럼 생각하라고 말이죠. 셰인은 속으로 아버지가 틀리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용은 정말 단순한 녀석입니다. 동시에 링용은 자신이 지시 가문에 숨어있는 한 켄신이 감히 여기까지 사람을 보내 자신을 포로로 잡아가지는 못할 거라고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들이 저택으로 들어서자 하녀들이 줄을 지어 그들을 맞이합니다. 용은 그 광경에 깜짝 놀랐습니다. 눈앞의 사치를 보며 부자들이 왜 그렇게 되고 싶어 하는지 깨달았죠. 그들의 삶은 정말 달랐습니다. 셰인은 하녀들 중에 누가 마음에 드냐며 밤에 그의 방으로 보내주겠다고 합니다. 이 말을 들은 용은 사양하지 않기로 결심합니다. 일부 하녀들은 용을 돕고 싶어 적극적으로 나서기도 합니다. 셰인은 하녀 몇 명에게 용의 옷을 갈아입히라고 했지만 용은 농담이라며 괜찮다고 답합니다. 셰인은 웃으며 보스에게 겸손해야 할 필요 없다고 조언하죠. 중요한 곳에 갈 거니까 어서 옷을 갈아입어야 한다고 그가 설명합니다. 용이 그게 뭐냐고 묻자 셰인은 도착하면 알게 될 거라고 말합니다. 용이 샤워를 하고 새 옷으로 갈아입자 셰인은 그를 충칭 연례 경매장으로 데려갑니다.
이런 곳은 처음 와보는 것 같네요. 셰인은 이 도시에 돈 많고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모두 모일 거라며 나중에 몇몇을 소개해주겠다고 합니다. 하지만 용은 걱정하지 말라며 자신은 가서 먹을 테니 신경 쓰지 말라고 안심시킵니다. 셰인의 관점에서는 어이가 없는 일이죠. 가난한 사람은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용이 집 밖은 한 번도 안 나와본 티를 낸다고 생각했지만 용은 너무 배고팠습니다. 밤새 일하고 위에까지 토했으니 식사를 원하는 건 당연한 권리입니다. 용이 식사하는 동안 그에게 왜 여기 있냐고 묻는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또 키라 나이틀리입니다. 이번엔 친구 레나와 함께인데 레나가 용이 누구냐고 묻자 용은 모르는 척 고개를 돌립니다. 용은 어딜 가나 이 성가신 여자와 마주치는 이유를 궁금해합니다. 키라는 레나에게 비밀 영역에서 있었던 일을 기억하냐고 묻습니다. 레나는 키라가 이곳에서 천재적인 불능력자를 만났다고 했던 말을 기억하며 혹시 용이 그 사람인지 궁금해합니다. 키라는 레나에게 그 사람은 자기가 아니라며 즉시 부정합니다. 자신을 버리고 달아나 위험에 빠뜨린 사람이 바로 저 자식이라고요. 친구에게 여기서 만난 건 재수가 없는 거니 다른 곳으로 가자고 합니다. 용은 모든 대화를 듣고 혼자 미소를 짓습니다. 그는 이 어리석은 여자가 자신이 링용인 걸 알면 어쩔지 생각합니다. 그때 난데없이 셰인이 나타나 무리를 이끌고 와서 자신의 보스인 링용을 모두에게 소개합니다. 나머지 사람들은 리더로 여기던 셰인이 용을 보스라고 부르자 완전히 경악하고 셰인은 그들에게 모두 조용히 하라고 말합니다. 그는 평범한 사람은 자신의 보스 자격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그러고는 자기 보스가 지금 어느 수준인지 알기나 하냐고 묻습니다. 양의 스탯을 확인한 이들은 곧바로 충격에 빠집니다. 용의 레벨은 16. 이제야 용민이라는 이름이 왜 익숙했는지 깨닫습니다. 이번 신임 비밀 영역 시험에서 최고 랭커였던 겁니다. 자신들이 처음 비밀 영역에서 나왔을 때 겨우 레벨 6이었단 걸 생각하면 전례 없는 업적이라고 모두 인정하죠. 용은 그렇게 놀랄 필요 없다고 말합니다. 자신은 레벨업 경험이 좀 있어서 그 레벨에 도달할 수 있었다고요. 작은 한숨과 함께 만약 도시 밖으로 함께 나갈 수만 있었다면 같이 레벨업을 했을 거라고 덧붙입니다. 둘 다 기말고사에서 좋은 점수를 받았을 텐데 말이죠. 이 말을 듣고 모두 용과 레벨업을 하겠다고 나섭니다. 하지만 셰인은 그런 일을 막기 위해 기말고사 전엔 어떤 학생도 도시를 떠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용은 기말고사 장소가 도시 밖이란 걸 이미 알았기에 그때 나갈 수만 있다면 함께 레벨업할 수 있다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하나 있었죠. 용은 레벨이 높았지만 정작 장비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셰인은 장비는 쉽게 구할 수 있다며 용에게 걱정하지 말라고 안심시켰습니다. 용이 자신을 데리고 레벨업 시켜주면 경매에서 원하는 건 뭐든지 사주겠다고 합니다. 용은 셰인에게 진심인지 재차 확인을 요청했고 셰인은 전혀 망설임 없이 자신감 있게 대답했습니다. 기말고사 점수를 더 올릴 수만 있다면 돈이 아무리 많이 들어도 아버지가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거라고요. 잠시 후 경매가 시작됩니다. 오늘의 경매사 친칭이 신바오 경매장을 대표해 모두에게 환영 인사를 건넵니다. 그녀는 오늘 참석한 모든 분들이 원하는 걸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곧바로 오늘의 첫 아이템인 에픽 스킬 스크롤을 공개합니다. 이것은 불속성 스킬로 마법사에게 적합합니다. 경매는 5만 달러에서 시작하고 입찰은 최소 10만 달러 이상씩 올리셔야 합니다. 그녀는 모두에게 입찰을 시작하라고 요청합니다. 여기저기서 손이 올라가며 순식간에 입찰가가 60만 달러까지 오릅니다. 레온이 300만 달러를 부르자 경매장은 조용해졌고 링용은 바로 상황을 파악했죠. 키라 나이틀리가 불속성 각성자라 그녀의 아버지가 딸을 위해 거금을 들여 스킬 스크롤을 사려는 겁니다. 돈이 있으면 이렇게 다르구나 싶었죠. 다행히 링용은 스킬 스크롤이 필요 없었죠. 그는 금지된 주문 시전자로 모든 스킬이 금지된 주문이죠. 이어 링용은 셰인에게 그가 A급 검사라는 점을 고려해 경매에 그의 직업에 적합한 능력이 나오면 반드시 낙찰받으라고 조언했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그 능력이 그의 목숨을 구해줄 수 있다는 것을요. 셰인은 바로 그 뜻을 알아차립니다. 두 번째 아이템은 매우 희귀한 반지인데 정신 속성을 30 올려주고 드래곤의 축복이라는 패시브 스킬이 있습니다. 경매 시작가는 200만 달러이고 최소 호가는 10만 달러입니다. 사람들이 빠르게 입찰하기 시작했고 가격은 순식간에 310만 달러까지 치솟습니다. 링용은 정신 속성 30을 올려주는 반지 그 자체만으로도 가치가 커서 셰인에게 즉시 입찰하라 말하죠. 셰인이 아버지에게 반지 낙찰을 부탁하자
아버지는 곧바로 $800만 불렀죠. 셰인이 명문 학교에 가는 걸 돕는데 그 정도는 아깝지 않다고 생각한 거죠. 게다가 금지된 주문 시전자의 삶은 짧습니다. 몇 년 뒤 링용이 사라지면 어차피 그 장비는 지씨 가문으로 돌아갈 테니 걱정할 필요가 없었죠. 그런데 다른 이가 갑자기 끼어들어 $1000만 부릅니다. 새로운 구매자는 바로 켄신이었습니다. 그는 지 회장에게 곧장 인사를 건네며 안부를 묻습니다. 지 회장은 당황하며 지하 세계의 왕이 어떻게 이 자리에 있는지 의문을 풋습니다. 링용 역시 켄신을 발견했지만 들키지 않기 위해 고개를 숙입니다. 켄신은 지에게 부하가 왜 당했는지 말하라 해. 지 회장은 비난의 영문도 몰라 당황합니다. 그럼에도 지 그룹이 절대 만만히 볼 상대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고자 그는 입찰가를 $1200만 올립니다. 켄신은 웃으며 도전을 받아들이고 과연 누가 끝까지 가게 될지 궁금하다고 말해. 이후 켄신은 직원들에게 창고 근처에서 목격된 차량이 정말 지그룹의 것이 맞는지 물어봅니다. 직원은 망설이지 않고 확인해 주었고 그 차량이 심지어 그날 밤 지 가문의 저택으로 돌아갔다는 사실까지 알려주죠. 이 사실을 확인하자 켄신은 크게 분노합니다. 그는 지파를 파멸시키겠다 맹세하며 그때 자신의 잔인함을 탓하지 말라고 부하들에게 경고합니다. 나중에 황제 드래곤 반지가 용에게 넘어가자 지는 반지가 마음에 드는지 묻습니다. 용은 그렇다며 지 아저씨께 감사 인사를 합니다. 셰인은 그에게 아까 그 남자가 누구였냐고 묻죠. 지는 그가 지하 세계 왕 켄신이라 알려줍니다. 그는 늘 평판을 세탁하고 존경받는 사업가가 되려 했으나 이젠 지 그룹 사업에까지 간섭하려 듭니다. 용은 지 그룹이 큰 회사인 만큼 원치 않는 방문객들이 꼬이기 마련이라며 말을 보탭니다. 앞으로는 더 조심해야 한다고 조언하자 지도 동의합니다. 용은 반지를 끼자마자 그 효과를 즉시 느낄 수 있었습니다. 황제 드래곤 반지는 영적 속성 30을 더하고 업그레이드도 가능해요. 패시브 스킬 드래곤의 축복은 착용자에게 용의 힘을 줘 행운을 10 올려줍니다. 용은 특히 행운이 추가된다는 점에 흥미를 보입니다. 그는 지 아저씨에게 셰인을 업고서라도 기필코 명문 학교에 보내겠다고 굳게 다짐합니다. 지 아저씨는 그저 웃으며 너무 격식을 차릴 필요는 없다고 말합니다. 지 아저씨는 셰인과 용을 형제처럼 생각하며 장비가 더 필요하면 언제든 말하라고 합니다. 조금 지친 셰리는 나중에 사장님께 감사 인사를 전합니다. 그는 용에게 덕분에 아버지가 장비에 이렇게나 많이 쓸 수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러고는 용에게 어떤 장비가 좋은지 물어보죠. 뭐든 마음에 드는 걸로 고르라고 하면서요. 여러 가지 선택지가 주어집니다. 푸른 뇌전 반지는 영적 속성을 15 더해주고 마법 부여가 가능하며 번개 스킬을 20% 강화합니다. 용암달 목걸이는 영역을 200, 음양 팔찌는 영적 속성을 40 올려줍니다. 음양 팔찌를 함께 착용하면 회복력이 향상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장비를 훑어보던 용은 이 정도면 꽤 괜찮은데라고 생각합니다. 번개 스킬을 강화하는 반지, 영역을 높여주는 목걸이, 그리고 회복력을 올려주는 팔찌까지 용은 모든 장비, 특히 팔찌를 탐냅니다. 다른 이들이 그의 몸에 대한 비밀을 알게 되더라도 이 아이템이 있다면 의심을 피하고 상황을 해명할 수 있을 겁니다. 게다가 이 검은 엄청난 위력을 자랑합니다. 레벨 10 무효화 주문도 이 검으로 쓸 수 있을 거예요. 별똥별 균열은 그의 힘 능력치를 300이나 높여주고 별빛 아래에서는 힘 보너스가 중첩되어 최대 100까지 올라갑니다. 링용은 이 검에 완전히 마음을 빼앗겼습니다. 셰인에게 이 검만 있으면 시험에 천하무적일 거라 말하죠. 무효화 주문과 양의 운전 기술은 필살 시너지 효과를 냅니다. 무효화 사용자가 검으로 공격할 때마다 플레이어의 수명은 1년씩 줄어들지만 검의 공격력은 2배로 강해지며 이 효과는 99회까지 중첩됩니다. 한편 키라는 지 가문이 그 겁쟁이를 왜 좋아하는지 이해 못합니다. 지씨 가문은 장비에만 1억 이상을 투자했는데 양린 같은 인물에게까지 그리했다는 거죠. 분명 뭔가 음모를 꾸미고 있을 거예요. 그때 직원 한 명이 리나가 몇몇 사람들과 함께 찾아왔다고 알립니다. 그녀는 카라가 찾던 사람에 대한 소식을 가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카라는 즉시 기뻐하며 직원들에게 그들을 객실에서 기다리게 하라고 말합니다. 자기는 곧 뒤따라가겠다고요. 잠시 후 키라는 그들을 만나 링용 소식을 묻는다. 리나는 그녀에게 황 조사관을 소개하고 그는 키라가 찾고 있는 사람에 대한 소식이 있다고 알린다. 황 조사관은 키라를 맞이하며 정보가 있긴 하지만 나쁜 소식이라고 말한다. 키라는 그게 무슨 뜻인지 알아채지 못한다. 황 조사관은 도시 농장이 불탔고 그 화재로 수많은 사람이 죽었다고 설명한다. 현장에서 화재 공격 증거를 발견했는데
그녀가 찾던 링용이 연루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는 수사국에서 그녀의 도움이 필요하다며 협조를 요청합니다. 큰 충격을 받은 키라 나이틀리는 이를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녀는 링용이 살인자일 리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살인자였다면 그때 그녀를 구하지 않았겠죠. 리나가 흥분한 키라를 황급히 막아섭니다. 황은 계속해서 그녀가 말하는 링용은 지옥불을 사용해 8레벨 적들을 단번에 죽일 수 있지만 조사 당시에는 그에 대해 더 알아낼 수 없었다고 말합니다. 그는 흥미로운 사람이 한 명 더 있다며 키라 나이틀리에게 아는 사이인지 묻습니다. 키라 나이틀리가 누구냐고 묻자 황은 충격적인 이름인 양린을 언급합니다. 조사 결과 양린이 링용이라는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사실에 키라는 그야말로 경악합니다. 황의 말을 그녀는 도저히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녀는 양린은 그저 죽는 게 두려운 겁쟁이일 뿐이라고 주장합니다. 위험에 처했을 때 자신을 버리고 도망쳤던 녀석이라고요. 그가 링용일 리도 없고 지옥불을 다루는 능력 같은 건 더더욱 없을 거라고요. 황은 심각한 표정으로 그녀에게 확신하냐고 묻습니다. 키라는 모르지만 그는 거짓말 탐지 능력을 쓰고 있었죠. 키라는 링용을 직접 본 사람은 자기뿐이라며 그 겁쟁이 양린이 링용일 리는 절대 없다고 답합니다. 황은 자신 같은 전문가 앞에선 누구도 거짓말할 수 없다고 조용히 판단하죠. 아무래도 살인자는 양린이 아닌 것 같아요. 그는 키라에게 감사하며 더 이상 귀찮게 안 하겠다고 합니다. 하지만 혹시라도 새로운 정보를 얻게 되면 즉시 자신에게 전화해달라고 부탁합니다. 키라는 그의 말을 이해하고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합니다. 별빛 아래 양은 셰인에게 장비 시험을 서두르라 지시하며 셰인이 자신을 어디로 데려가는지 궁금해합니다. 셰인은 바로 이곳이 양이 모든 걸 시험해 볼 수 있는 장소라고 말합니다. 입구에 도착하자 접수원이 그들에게 다가가 오늘 밤 바로 실전 훈련을 할 것인지 묻습니다. 셰인은 사장님이 새 장비를 시험해 보고 싶어 한다며 그녀에게 확실히 말합니다. 그러자 접수원이 그들의 레벨에 대해 물어봅니다. 양이 16레벨이라고 말하자 그녀는 알아차린 듯 고개를 끄덕이며 20레벨 이하의 적합한 훈련실을 마련하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시간당 10만 위안의 비용이 든다고 알려줍니다. 하지만 양은 대신 40레벨 이하 훈련실을 요청합니다. 접수원은 그 말을 듣고 잠시 망설이는 듯 했지만 이내 뜻을 이해하고는 알겠다고 즉시 준비해드리겠다고 말했습니다. 40레벨 인형이 있는 훈련실에서 양이 칼을 뽑아듭니다. 카메라가 없어 마음껏 실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먼저 그는 라이프 소드와 저주 주문 불타는 윤회의 힘을 시험합니다. 단 한 번의 휘두름으로 수천 개의 인형을 베어버리죠. 그 다음 라이프 소드 저주 주문을 다시 써서 더 많은 인형을 쓰러뜨립니다. 양은 지금까지의 결과에 만족합니다. 그는 이어서 다른 저주 주문들도 시험해 보기로 합니다. 방 밖에서는 안에서 요란한 파괴음이 들려옵니다. 소란의 셰인은 시험이 코앞이라 사장님이 훈련 때 좀 과격해진다고 접수원에게 말했습니다. 접수원은 열심히 훈련하면 좋은 점수를 받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잠시 후 양은 지친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는 좀 쉬겠다고 말한 뒤 훈련실에서 부서진 것이 있으면 돈을 내야 하냐고 묻습니다. 접수원은 그가 농담한다고 생각합니다. 16레벨 훈련생이 40레벨 훈련실을 망가뜨릴 수 있다면 그 훈련실은 품질이 좋지 않다는 뜻이니 애초에 보상을 요구할 자격도 없다고 그는 답합니다. 양은 그 말에 미소 지으며 셰인에게 함께 가자고 합니다. 접수원이 방에 들어서 처참한 현장을 보고는 경악의 비명을 지릅니다. 이후 지씨 가문의 저택에서 경비원들이 갑작스런 공격을 받자 지씨는 대체 무슨 소란인지 궁금해합니다. 그때 한 부하가 달려와 도망치라고 소리치지만 켄신에 의해 바로 바닥에 내동댕이 쳐집니다. 지씨가 총을 꺼내 들지만 켄신이 순식간에 무장 해제시킵니다. 켄신은 지씨 얼굴을 밟고 서서 각성자에게 총을 쓰다니 어리석다고 조롱합니다. 다른 부하가 다가와 목표물을 찾지 못했다고 보고합니다. 켄신은 지가 양과 셰인의 탈출을 도왔다고 추측해요. 그는 부하들에게 지씨를 끌고 가라고 명령하며 조금 더 살려두겠다고 맹세합니다. 한편 양과 셰인은 집에 도착합니다. 셰인은 당황합니다. 불이 하나도 켜져 있지 않습니다. 정전인가 싶었지만 그 순간 양은 갑자기 피냄새를 맡게 됩니다. 끔찍한 예감에 그가 앞으로 달려가자 집안에는 시체들이 사방에 널려 있었습니다. 셰인은 겁에 질려 이 집이 자기 집일 리가 없다며 이 상황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했지만 양은 그에게 정신 똑바로 차리라고 명령했습니다. 셰인은 아버지와 푸아저씨를 외치며 그들이 어디 있는지 애타게 찾아다닙니다. 주위를 둘러보던 양은 테이블 위에 쪽지를 발견하고 셰인을 불러 함께 확인합니다. 쪽지에는 메시지가 적혀 있었습니다.
셰린, 아버지를 구하고 싶다면 양린을 지하 암시장으로 데려와라. 6시간씩 지체될 때마다 내 아버지의 신체 일부를 보내겠다. 셰인은 분노의 차 주먹을 꽉 쥡니다. 켄신의 짓이라는 걸 직감하고 반드시 쓰러뜨리겠다고 다짐합니다. 양은 셰인에게 전부 본인 때문이니 본인이 처리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셰인에게 안전한 곳에 숨어 있으라며 아버지를 구하러 가겠다고 합니다. 하지만 분노한 셰인은 혼자 보낼 수 없다며 자신이 직접 켄신과 싸우겠다고 맞섭니다. 셰인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양이 재빨리 그를 기절시킵니다. 그는 셰인에게 자신을 믿고 아버지를 무사히 데려오겠다고 속삭이죠. 셰인을 침대에 눕힌 양은 비장한 표정으로 죽음조차 두려워하지 않는 저주술사가 얼마나 무서운지 켈신에게 보여주겠다 다짐합니다. 그 후 칭시티의 암흑가 지하 암시장에서 양이 지붕 위를 빠르게 이동하며 나타납니다. 그는 제 시간에 도착해서 다행이라고 생각했지만 이내 발각되고 맙니다. 양조차도 이렇게 빨리 발각된 것에 놀랍니다. 이건 불가능한 일이었죠. 몇 초 후 여러 개의 적용용 레이저 포인터가 그를 겨눕니다. 부하들이 지금이 몇 세기인 줄 아냐며 왜 아직도 그림자 속에 숨어있냐고 조롱합니다. 양은 적외선 야간 투시경이 자신을 쫓고 있다는 것을 직감합니다. 암시장에 이런 첨단 장비가 있을 줄은 몰랐습니다. 이어서 부하들은 보스가 오랫동안 기다렸으니 순순히 따라오라고 말합니다. 이 시장은 주인님이 한참 기다렸다는 말에 엘렌은 그들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는 곧장 달려가지 않고 우회해서 돌진하기로 결심합니다. 그러고 나서 유매 저주 주문을 시전합니다. 오른쪽 신장이 재생되어 신장 하나를 포기했어요. 눈앞에 세 남자가 총을 쐈지만 그는 몸을 숙여 총알을 피했다. 그의 능력으로 주변은 연기에 휩싸였다. 그가 갑자기 공격하자 모두 그를 쳐다보려 애썼다. 번개 같은 움직임으로 두 명을 공격한 그는 비밀이 드러날 것을 알기에 모두를 죽일 작정이었다. 그는 더 많은 적과 싸우기 위해 돌진했다. 바람 마법의 바람 칼날이 놀라운 속도로 날아왔고 그는 레벨 30 이상 바람 속성 각성자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의 앞에는 검을 든 두 남자가 서 있었죠. 장발의 남자가 말했습니다. 어린 놈이 혼자 여기까지 오다니 죽는 게 두렵지 않나? 친구는 웃으며 예린을 살려잡으라고 일러주었습니다. 예린은 검이 있어 운이 없다며 자신만만하게 말했습니다. 별똥별 추적과 생명의 검 저주 주문을 켜며 자, 몇 번이나 찌를 수 있을까라고 말했다. 짧은 머리 남자는 바람 마법 드래곤 권총으로 반격했으나 예린은 피하고 첫 번째 검으로 맞섰다. 장발 남자가 바람 칼날로 공격하며 끼어들었다. 예린이 두 번째 검으로 남자를 배자 둘 다 부상을 입었다. 이봐, 빠르긴 한데 이걸로 날 긁을 셈이야? 짧은 머리 남자가 비웃었습니다. 예린은 그들에게 돌진하며 말했습니다. 걱정 마, 아직 멀었어. 내 검술이 어떤지 아직 모르지? 그가 세 번째 검으로 공격하자 상대가 막아냈습니다. 그는 네 번째 검으로 공격했지만 두 남자는 막아냈다. 다섯 번째부터 여덟 번째 검을 휘두르자 긴 머리 남자의 검이 부러지고 몸에 또 상처가 났고 친구가 그를 걱정했다. 반면 이는 여덟 번째 검이 너무 맹렬하여 놀랐다. 짧은 머리 남자 앞에 선 그는 무슨 검술을 쓰는지 알 수 없어 남자는 공포에 질려 있었다. 이는 알 필요 없다며 망설임 없이 그를 처리했습니다. 긴 머리 남자가 넌 악마야 라고 외쳤습니다. 엘렌은 지옥불로 그를 처리했습니다. 모두 죽자 엘렌은 안으로 들어가 켄신을 찾았습니다. 그는 이 창고에서 아무도 살아서 못 나간다고 말하며 걸어갔습니다. 그는 문을 부수고 지옥불로 안의 남자들을 공격했어요. 살려달라고 울부짖었지만 엘렌은 살려줄 생각이 없었고 위층으로 올라가며 마주치는 모두를 죽였습니다. 한 남자가 달아나자 그는 짜증이 치밀었습니다. 검술로 다시 수를 세야 했으니까요. 그런데 갑자기 누군가 앞을 막아서자 깜짝 놀랐습니다. 거대한 덩치에 도끼를 든 남자였습니다. 그는 암시장 최고의 파이터이자 42레벨 각성자인 시쇼우였습니다. 애송이, 도대체 내 비밀이 뭐냐? 그런 상처를 입고도 쓰러지지 않다니. 쇼우이가 말했습니다. 엘렌은 도끼가 수백 킬로그램은 될 거라 여기며 집중했어요. 그러자 그가 먼저 도끼를 내려놓으면 설명해 줄게라고 말했지만 쇼우이는 그러지 않았어요. 그는 옐린을 죽여서 그 비밀을 천천히 파헤쳐 주겠다며 공격했습니다. 공격 즉시 큰 충격이 있었지만 이는 살아 있습니다. 이는 불타는 윤회의 저주 주문을 사용합니다. 마법과 찰나의 춤사위, 샤이는 인이 저주 마스터라는 사실을 알고 웃으며 인이 생명을 불태워 전투력을 얼마나 버틸 수 있을지 생각합니다. 둘은 공격을 주고받으며 맞고 피하다가 결국 인의 무기가 손에서 떨어져 나갔고 이때 1인의 표정은 매우 심각했다. 예상대로
42레벨 전직자는 정말 대단했습니다. 양삭 검술 99겹, 불타는 유매, 찰나의 춤사위에도 자이 샤오치를 당해낼 수 없었죠. 1인의 비장의 무기는 불멸의 화염이었습니다. 자이 샤오치는 이전의 기세를 몰아 1인의 어깨를 강하게 내리쳤고 뼈가 부서지는 소리가 섬뜩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공격을 받은 1인은 어깨뼈와 쇄골이 부서지는 충격에 피를 한 입 토해냈고 그의 몸은 포탄처럼 방 안을 가로질러 근처 벽에 세게 부딪혔습니다. 자이 샤오츠는 만신창이 1인에게 다가가며 당황했습니다. 그는 막 시작했지만 1인은 이미 쓰러졌고 1인 역시 이 점에는 동의할 겁니다. 근접전의 달인을 상대로 그의 검술은 형편없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비장의 수가 있었고 자이 샤오츠는 스스로 얕봤음을 깨달았어야 했습니다. 1인이 서서히 몸을 일으키자 어깨와 다른 내상들이 빠르게 치유되기 시작했습니다. 다음에 일어날 일은 충격적이라 과하게 느껴질 정도였죠. 1인은 봐주는 것 없이 모든 것을 걸고 전력을 다해 공격했습니다. 정말 전부를요. 간 왼쪽 폐, 위 오른쪽 신장, 쓸개, 12지장, 폐장, 비장, 대장, 그리고 소장까지 말 그대로 모든 것을 바쳐 신화 속 세계를 파괴하는 천둥을 소환한 것입니다. 금지된 마법은 전능하지 않았으니까요. 따라서 금지된 마법이 아무리 강력하더라도 시전자가 충분히 강해야만 한다. 1인의 진짜 실력은 고작 16살 수준이었으니까. 그러니 일반 번개로는 자이샤오치에게 큰 피해를 못 줬을 겁니다. 하지만 엄청난 희생으로 소환된 세계를 파괴하는 천둥은 상상을 초월하는 위력이었죠. 익숙한 혼돈의 천둥이 쏟아지자 자이샤오치의 동공은 극심한 공포로 터져나갈 듯했고 누가 봐도 그가 완전히 끝장났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비록 그의 신체가 혼돈의 천둥의 맹공을 어느 정도 견뎌낼 수는 있었지만 버티기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세계를 파괴하는 천둥이 자이샤오치의 몸을 강타해 파괴했어요. 단 1초 만에 그의 상반신은 재가 되었고 전투 도끼를 쥔 손과 하반신만 남았지만 그마저도 곧 사라져버렸습니다. 1인의 검술은 별 볼 일 없었지만 그가 소환하는 혼돈의 천둥은 차원이 달랐죠. 이제 자이샤오치가 배우고픈 게 있다면 마왕에게 물어봐야죠. 1인은 고통스럽게 신음하며 다음 층으로 향했다. 한 번에 많은 장기를 포기한 것은 그에게 치명타였다. 한편 같은 건물의 프레지덴셜 스위트에서는 침입자가 있다는 보고에도 불구하고 켄시는 전혀 개의치 않고 여러 여자 중 한 명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자이샤오치를 중간 보스로 두면 침입자를 충분히 처리할 수 있다고 그는 여겼습니다. 물론 침입자가 건물 내 모두를 쓰러뜨린 후의 이야기였지만요. 어쨌든 그에게 중요한 건 그의 작은 장난감이 준비한 걸 맛볼 의향이 있는지였다. 참 양은 켄신의 의도를 알아채고는 기꺼이 장단을 맞춰주었다. 그러나 둘이 분위기를 잡으려 할 때 1인이 성난 황소처럼 스위트룸으로 들이닥쳤다. 마치 켄신을 방해하려는 듯 그는 지 사장이 어디 있는지 망설임 없이 물었다. 격분한 켄신은 자리에서 일어나 그 아이에게 다가갔고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어리둥절했다. 켄신이 자이 샤오치 행방을 물었지만 1인은 시시한 말장난에 지쳤다. 그는 칼을 휘두르며 뛰어올라 내려 찍고는 펫은 죽었고 다음은 자기 차례라고 말했다. 켄신은 이 어린 녀석의 무모함에 그저 웃으며 맨손으로 칼을 잡았다. 어차피 칭칭시 지하 세계의 왕이고 그를 죽이려는 자들이 줄을 섰어도 1인은 상대가 안 됐죠. 켄신은 1인의 목을 잡고 지체 없이 자신의 우월함을 과시했습니다. 그는 1인에게 다음 생엔 자신에게 덤비지 말라는 교훈을 기억하라 이릅니다. 켄신은 파쇄의 움켜줍이라는 기술로 1인의 목을 쉽게 으스러뜨립니다. 하차는 1인에게 시간 낭비가 짜증나 뒤도 안 보고 시신을 바닥에 내팽개쳤다. 하지만 놀랍게도 그 꼬맹이는 죽지 않았고 다시 일어설 힘까지 있었다. 게다가 몸의 모든 상처가 어찌된 일인지 치유된 듯 보였다. 켄신은 어떻게 이럴 수 있냐며 의아해했다. 1인은 분명 죽었을 터였다. 그가 확실히 끝냈으니까. 반면 1인은 켄신이 화내는 모습을 비웃을 뿐이었다. 제대로 놀지도 못했는데 자기가 왜 죽겠냐는 듯이 말이다. 1인은 자신의 왼쪽 눈을 대가로 저주를 시전했다. 바로 영원한 동결의 눈을. 그는 켄신의 다리를 얼음 감옥에 가두었고 이는 소위 칭칭의 지하왕을 경악하게 만들었다. 그는 1인이건 저주가 무엇인지 왜 꼼짝 못하는지 물었다. 물론 1인은 질문을 피하고 역으로 질문했다. 그는 지 회장이 어디에 있는지 물었다. 켄신이 인질로 잡은 지 회장의 위치를 말하지 않자 1인은 그에게 복수했습니다.
1인이 불면의 화염을 발동해 켄신의 팔을 태우자 켄신은 비명을 질렀고 불길은 걷잡을 수 없이 타올랐습니다. 켄신이 발작하며 비명을 지르는 동안 1인 뒤에서 무릎 꿇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결박된 지 회장의 등 뒤에 총을 겨눈 첸 양이 1인에게 자기 애인을 풀어주지 않으면 지 회장을 죽이겠다고 협박했습니다. 이 광경에 1인은 첸 양이 자기 남자를 위해 의로운 척한다며 담담하게 말했다. 그는 불을 끄고 인질 교환을 제안했다. 1인이 천천히 그녀에게 다가가기 시작하자마자 첸 양은 즉시 그에게 총을 겨누고 움직이면 쏘겠다고 위협했어요. 그러자 1인은 첸 양에게 인질 교환을 원하지 않냐고 물었습니다. 늘 그랬듯 켄 씨는 여자의 도움은 필요 없다고 거만하게 말했다. 그러나 첸 양을 구하고 싶었기에 그녀에게 떠나라고 지시했다. 하지만 첸 양은 따르지 않고 갑자기 방아쇠를 당겨 1인의 복부, 가슴, 왼쪽 어깨에 총알 3발을 명중시켰습니다. 그가 바닥에 쓰러지자 챔은 켄신 쪽으로 달려갑니다. 켄신은 떠나라는 지시에도 떠나지 않은 그녀를 바보 취급합니다. 방금 쏜 작은 괴물이 죽지 않았다는 소식에 그녀는 엄청 놀라죠. 한편 1인은 이미 일어나 지 회장 옆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곤 태연하게 영원한 동결의 눈을 써 첸 양의 양손과 총을 얼려버렸습니다. 자신감 원천이 순식간에 사라지자 그녀는 충격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켄신이 1인에게 자신을 공격하고 그녀는 내버려두라 애원하자 그의 목이 깔끔하게 잘렸습니다. 1인의 검이 별빛처럼 반짝이자 켄신의 애원은 순식간에 멈췄습니다. 1인은 그저 시끄럽다고 차갑게 말했죠. 청청의 지하왕은 두 눈을 뜬 채 죽었고 첫 양은 그 광경에 완전히 충격받아 서 있었고 자신이 목격한 것을 믿을 수 없어 눈물을 흘리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1인은 목각 인형처럼 무표정한 얼굴로 지 회장 곁으로 걸어가며 그녀를 무시했습니다. 첫 양은 한숨 쉬며 1인에게 자기도 죽일 거냐 물었습니다. 이 말을 들은 1인은 그저 한숨을 내쉬었고 정신을 잃은 지 회장을 어깨에 맨 채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첫 양에게 여자를 죽이지 않으니 어리석은 생각은 말라 했고 연인이 지 회장을 납치 안 했으면 적도 안 됐을 거라 했죠. 그리고 건물에서 나가라 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첫 양은 할 말을 잃었고 1인의 말을 듣고 건물을 떠났는지는 확실치 않습니다. 1인이 현장을 정리한 직후 건물 전체를 불태워 자신에게 불리한 증거를 남기지 않았으니까요. 암시장 전체는 업화에 휩싸여 순식간에 거대한 불바다로 변했습니다. 이로써 청청의 거대한 죄악 도시는 막을 내렸습니다. 다음 날 지씨 가문 저택에서 지 회장은 치료 후 마침내 깨어났습니다. 온몸이 미라처럼 붕대로 감겨 침대에 누워 있었지만 다행히 잘린 손도 다시 붙여 치료할 수 있었습니다. 지링위는 정신을 차린 아버지를 보고는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다시는 못 볼 줄 알았던 아버지가 살아계셨으니까요. 지 회장은 아들을 달래며 자신이 살아있는 동안은 지 가문이 무사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의 시선이 의문 가득한 채 1인에게 향했습니다. 그는 내내 혼수 상태라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전혀 몰랐습니다. 지 회장은 1인이 어떻게 자기를 구했는지 궁금했어요. 1인은 멋쩍게 뒷목을 긁적이며 자신도 사건의 자세한 내용은 잘 모른다고 대답했습니다. 모든 것은 그의 좋은 친구인 링이가 처리했다고 말이죠. 그가 켄신에게서 자신을 구해내고 암시장 전체를 불태웠다고요. 지 회장은 미스터리한 링이에 대해 듣고 처음 듣는 이름이라 그녀가 누군지 어디서 왔는지 궁금했습니다. 1인도 링이의 정체를 몰랐고 그 존재를 안 지 얼마 안 돼서 링이가 정체를 밝힐 거라 생각지도 않았습니다. 지 회장은 그 말을 알아듣고 더는 묻지 않았습니다. 1인이 말하고 싶지 않다면 이 늙은이도 묻지 않겠네. 하지만 가장 시급한 문제는 대입시험이었어. 1인과 그의 아들은 시간을 낭비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이지. 이에 두 사람은 지 회장에게 안심하라고 전했지. 대입시험까지는 아직 27시간이나 남았고 시험 공부도 열심히 했으니 실망하게 해드리지 않을 거라고 말입니다. 그때 선글라스에 정장 차린 남자 셋이 별장에 나타났습니다. 안으로 들어온 세 남자는 대담하게 자신들이 조사국 소속 관리라고 밝혔습니다. 황 경관은 체포영장을 제시하며 1인에게 건네고 그가 시내에서 발생한 중대 살인 사건에 연루된 혐의가 있으니 수사에 협조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 순간 1인의 뺨에는 식은땀 한 줄기가 흘러내렸습니다. 조사국이 이렇게 빨리 들이닥칠 줄은 몰랐던 거죠. 하지만 대놓고 체포에 저항하는 것은 너무나 위험했기에 1인은 일단 순순히 따르면서 상황을 지켜보고 다음 행동을 결정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1인을 데리고 방을 나설 때 지 사장이 경관들에게 왜 자기 상사를 데려가냐고 물었습니다. 경관들은 말이 없었고 1인은 둘에게 꼭 조사국으로 데리러 오라고 무심히 말했습니다.
지 사장은 걱정 말라며 1인을 안심시켰고 최고의 변호사를 선임해 반드시 빼내주겠다고 했습니다. 한편 주씨 가문의 별장으로 장면이 바뀌자 제갈진성은 문을 두드리며 딸에게 그녀가 집착하던 링이에 관한 또 다른 소식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말을 듣자 제갈윤희는 인생 최고의 소식인 듯 잔뜩 들떴습니다. 그녀의 아버지는 조사국 황경관이 기다리는 아래층으로 내려가기 전 옷을 갈아입으라고 일러야 했습니다. 제갈윤희가 옷을 갈아입는 동안 그녀의 아버지는 한숨을 쉬며 방을 나섰고 문을 닫고는 심하게 기침했습니다. 주머니에서 열쇠를 쥔 제갈진성은 무언가를 아는 듯 1인이 홀로 켄신을 상대할 거라곤 상상도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제갈진성이 심각해진 이유는 그에게 남은 시간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대체 1인은 언제쯤 자신의 제안을 받아들이고 도움을 청하러 올까요? 그는 생각에 잠겼고 1인의 비밀이 새어나간 듯 했다. 한편 천성 조사국 앞에는 위협적인 느낌을 주는 크고 위풍당당한 건물이 우뚝 서 있었습니다. 재료과학과 건축의 대가들이 만든 특별 감방 안에서 무력으로 탈출을 꿈꾸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1인이 감방 의자에 앉아 있을 때 철문이 삐걱 열리며 그림자에 얼굴이 가려진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1인은 변호사가 올 때까지 아무 말도 하지 않겠다고 담담히 말했으나 사망자가 너무 많아 지 회장님의 영향력이나 변호사로는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짐작했습니다. 화가 잔뜩 난 남자는 1인이 채 말을 끝내기도 전에 들어와서는 그의 재킷을 잡고 공중으로 번쩍 들어 올렸습니다. 남자는 1인에게 그게 어디 있는지 물었지만 1인은 도무지 아는 바가 없었습니다. 그는 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건지 모르겠다며 가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반응은 1인이 연기한다고 생각한 남자를 더 화나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계속 연기하면 눈을 멀게 하겠다고 협박했습니다. 남자는 손쉽게 1인의 머리를 벽에 박아버렸고 1인은 마치 트럭에 치인 듯 했습니다. 그때 남자가 차분히 열쇠를 내놓으라 했죠. 켄씨는 1인이 살해했으니 열쇠도 당연히 그가 가지고 있겠죠. 당시 1인은 혹시라도 흔적을 남길까봐 지하 암시장에서 아무것도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설령 열쇠가 있었다 해도 이미 재로 만들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는 특별히 달라지지 않았죠. 그렇지 않으면 남자가 무자비한 행동을 할 게 뻔했고 남자의 불면의 화염을 밝히거나 평생 눈이 먼 채 살아야 할 테니까요. 남자가 진실을 들으려 하지 않으니 1인은 일단 연기하기로 합니다. 열쇠는 자기가 가졌지만 여기엔 없다고 알렸습니다. 그리고 계속 잔인하게 나오면 열쇠는 절대 못 찾을 거라 했죠. 원래 1인은 수능을 치를 때까지는 수사국에 계속 머무를 작정이었지만 가장 안전하다고 여겼던 그곳이 실은 호랑이 굴이었던 셈입니다. 특수부, 부국장이 켄신과 관련이 있을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죠. 그는 그 사실을 알면서도 특수부에서 먼저 나가게 해달라고 당당히 요구했습니다. 남자가 머리채 잡고 왼쪽 뺨을 때리자 그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1인은 피를 토하며 경찰관에게 도덕관념이 없다는 걸 깨달았죠. 남자는 1인에게 지금 조사국을 나간다면 수배범이 되어 수능조차 볼 수 없게 될 텐데 정말 그렇게 할 거냐고 침착하게 물었습니다. 1인은 입술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이건 정말 도망칠 가능성이 없는 막다른 길이었죠. 그가 보기에 눈앞에 이 키 크고 마른 남자의 힘은 켄신보다도 더 무서웠습니다. 싸우든 도망치든 이길 수 없다는 건 명백했다. 그는 바닥에 주저앉아 타임아웃을 외쳤다. 전화 한 통만 쓰게 해달라고. 남자가 휴대폰을 꺼내 처음부터 협조했으면 고생 안 했을 거 아니냐고 말했다. 1인은 휴대폰을 잡고 번호를 누르기 시작했다. 그는 이 원한을 10배로 갚겠다고 다짐했다. 10분쯤 지나고 감방 안으로 들어선 사람은 놀랍게도 주건인이의 아버지, 주거창성이었습니다. 감방 안으로 들어선 그는 교도관에게 아첨은 됐다고 쏘아붙였다. 그리고는 1인이 그토록 원하던 열쇠를 꺼내 보였다. 주거창성은 손에 든 열쇠를 아무런 말 없이 곧장 건넸다. 하지만 그가 떠나려 할 때 교도관이 왜 저 어린 녀석을 돕냐고 물었다. 주거창성은 그저 상관할 바 아니라고 답했다. 그는 이미 열쇠를 건넸고 거래는 끝났다는 것이었다. 그 말을 들은 남자는 사과하며 서둘러 자리를 비웠다. 신문이 끝나 기쁘긴 했지만 1인은 켄신의 열쇠가 예상치 못하게 주거창성의 손에 들어간 것에 의문을 품었습니다. 혹시 어떤 음모에 휘말리게 된 걸까요? 1인은 순진한 척하며 주거창성에게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그의 도움이 없었다면 곤란했을 거라고요.
하지만 주거창성은 그딴 연기를 믿지 않았습니다. 그는 1인을 구한 게 이기적인 이유 때문이지 착해서가 아니라고 딱 잘라 말했어요. 게다가 그의 불멸에 대한 비밀이 알려지면 대하 전체, 어쩌면 해외의 모든 유력자들이 그를 죽이러 올 거라고 했습니다. 이 사실은 1인의 뒤통수를 망치로 내려치는 듯한 충격이었습니다. 주거창성이 자신의 불멸에 대해 알고 있다니. 그럼 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를 죽여야만 할까요? 사실 그는 보물을 가진 평범한 이가 어떤 위험에 처하는지 알기에 이 비밀을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죠. 이렇게 가까운 거리에서 주거창성이 방심한 틈을 타 혼돈의 천둥을 최대로 사용하면 그에게 심각한 상처를 입히거나 죽일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러고 나면 주거창성을 죽이고 난 다음엔 어떡하지? 1인은 모르는 척했지만 주거창성은 속지 않았습니다. 방금 전 1인의 눈에서 살기가 스쳤는데 나를 향한 것이었나? 역시 내 예상이 맞았어. 1인은 정말 불멸의 화염을 지녔군. 1인이 고민하는 사이 제갈창생은 자신만만하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역시 불가능한 모든 것을 제외하고 남은 건 아무리 믿기 어렵더라도 그것이 바로 진실이지. 1인은 불멸의 신체를 가졌지만 너무나 연약했어. 전설이 사실이었던 거야. 1인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묻자 제갈창생은 그에게 되려 질문을 던졌습니다. 바로 자신의 제자가 될 준비가 되었는지 말이죠. 그 말에 1인은 그야말로 어리둥절해서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제자로서 뭘 해야 하는지도 모르는데 그게 대체 제갈창생에게 무슨 도움이 된다는 말인가? 제갈창생은 힘없는 기침과 함께 자신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 없다며 영원한 잠에 들기 전 몇 가지 일을 맡길 제자를 드리고 싶다고 했다. 1인은 그렇게 중요한 게 뭔지 궁금해하며 물었다. 그러자 제갈창생은 방금 건네준 것과 똑같이 생긴 복제 열쇠를 꺼내 1인에게 주었습니다. 1인은 어리둥절했습니다. 열쇠가 두 개일 리가 없는데. 1인의 당황한 표정을 본 제갈창생은 미소 지으며 관리에게 복제품을 줬다고 설명했습니다. 알고 지내던 늙은 대장장이가 온 힘을 다해 만들었대요. 어쨌든 가장 중요한 건 진짜 종말의 고대 열쇠였고 1인은 손에 들린 열쇠를 뚫어지게 쳐다봤습니다. 열쇠는 온통 청동이었고 녹이 슬었지만 고대의 신비로운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원래 이 세계에는 몬스터나 전직자 같은 건 없었습니다. 종말의 문이 열리던 날 7개의 태초 유물이 문 너머에서 떨어져 전 세계로 흩어지기 전까지는요. 각각의 유물은 전혀 다른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태초 유물을 손에 넣은 최초의 7명은 각자 믿을 수 없을 만큼 강력한 금단의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문이 열리면서 세상이 변하기 시작했죠. 인간은 전직이 가능해졌고 온갖 기이하고 강력한 몬스터와 복제품들이 속속들이 나타났습니다. 그 기간 동안 인간과 몬스터 그리고 인간들 사이에서 수많은 끔찍한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심지어 태초 유물들마저 파괴되었습니다. 이제 그것들의 존재는 전설이 되어버렸죠. 그리고 이 고대의 종말의 열쇠가 바로 종말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제갈창생은 1인에게 다시 한번 제자가 되어 돕겠냐 물었고 1인은 잠시 망설였다. 제갈창생이 자신의 비밀을 아는 지금 다른 선택지는 없었다. 이류는 제갈창생의 제자가 되기로 했지만 스승의 요구를 들어줄 수 있을지는 미지수였다. 제갈창생은 미소를 지으며 이륜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지금 그의 힘이라면 최고 학원에 들어가 학업을 계속할 수도 있고 그의 미래는 무한할 텐데도 그는 겸손한 태도를 보였다. 하지만 그 전에 제갈창생이 이륜에게 남길 것이 하나 더 있었다. 그게 뭡니까? 이륜은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물었다. 제갈창생은 어색하게 미소 지으며 자신이 죽으면 제갈린이를 잘 돌봐달라고 부탁했다. 그녀가 괴롭힘 당하지 않도록 보살펴달라는 것이었다. 이륜은 그의 뜻밖의 부탁에 살짝 당황했다. 그 교활한 중년 남성의 티라노사우루스 같은 딸을 누가 감히 괴롭힐 수 있을까 의문이 들었다. 그는 걱정스레 뒷머리를 긁적이며 새 스승에게 100세는 거뜬히 넘겨 오래 사실 거라 안심시켰다. 제갈창생은 그런 낙관적인 말에 그저 웃으며 1인을 데리고 격리실을 나갔다. 1인은 모르겠지만 사실 그는 보이는 것보다 나이가 훨씬 많고 그 덕에 누리는 이점도 꽤 있었다. 어쨌든 1인은 아직 젊고 힘은 차차 키우면 되니 서두를 필요는 없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대입 시험이었다. 1인도 그리고 그녀의 딸도 시험을 잘 봐야 했다. 얼마 후 제갈 가문의 별장 제갈린이는 집에서 가장 싫어하는 사람을 발견하고는 깜짝 놀랐다. 설상가상으로 아버지가 1인을 제자로 들였다는 사실까지 알게 되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라 그녀는 분노했다. 아버지가 1인처럼 겁 많은 제자를 받아들이다니?
알고 보니 그 친구는 겁쟁이의 상습적인 거짓말쟁이였다. 그녀는 일인에게 나가라고 소리쳤지만 그녀의 말은 힘이 없었다. 일인은 그저 팔짱을 낀 채 응석바지 공주에게 설명할 필요를 느끼지 못했다. 아버지가 원하면 기꺼이 떠날 생각이었다. 애초에 그 또한 이러한 상황을 원했던 것은 아니었다. 그녀가 일인의 존재에 불만이라면 아버지에게 말하면 될 일이었다. 집에 돌아오자마자 어린 공주님이 짜증을 내는 이유가 궁금했던 제갈장생이 내려왔다. 하지만 제갈린이는 아버지를 보자마자 불쌍한 표정을 지으며 하필 왜 반에서 제일 가는 겁쟁이이자 거짓말쟁이인 일인이 우리 집에 있냐고 불안하게 물었다. 그가 그의 제자일 리 없으니 서둘러 그를 쫓아내야 한다는 것이었다. 제갈장생은 딸에게 일인을 제자로 받아들였으니 그가 한 말은 사실이라고 답했다. 하지만 제갈장생이 그 이유를 설명하기도 전에 제갈린이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아버지의 말을 끊고 미쳤냐고 물었다. 늙어서 노망이라도 났냐는 것이었다. 어떻게 그런 사람을 제자로 들일 수 있냐는 말이었다. 일인의 인성은 차치하고 실력은 어떠냐고요? 일인은 25살을 못 넘기는 저주받은 마법사였죠. 이 짧은 시간 동안 아버지가 그에게 뭘 가르쳐 줄 수 있겠어요? 어차피 그는 곧 죽을 사람인데요. 제갈장생처럼 똑똑한 사람도 일인의 비밀을 누설않고는 말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는 잔인한 말로 딸에게 조용히 하라 했지만 어차피 일인이 듣고 싶어 하지도 않았습니다. 결국 일인이 강한 데다 찾던 링이라고 그가 말했습니다. 일인과 링이가 같은 인물이란 걸 몰랐던 걸까요? 제갈장생은 이 사실을 알면 딸이 일인에 대한 인상을 바꿀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제갈린이는 차가운 눈으로 일인을 보며 비웃기만 했습니다. 그녀는 친구가 겁쟁이에 거짓말쟁이, 사기꾼임을 믿지 못했어요. 그녀는 아버지를 속일 순 있어도 그날 본 것을 똑똑히 기억했습니다. 자신이 도움이 필요했을 때 일인은 겁쟁이처럼 도망쳤고 링이가 나타나 구해주지 않았다면 이미 죽었을 목숨입니다. 어떻게 이 두 사람이 같은 사람일 수 있겠어요? 외모도 행동도 전혀 다른데 말이죠. 제갈린이 같은 사람은 한번 마음먹고 무언가에 집착하기 시작하면 누가 머리를 한 대 세게 친다고 해도 생각을 바꾸게 만들기 매우 어렵다. 제갈린이는 떠나며 링이를 찾아 일인의 위선을 폭로하겠다 다짐했다. 일인이 다가가 제갈창생에게 딸을 멀리서라도 지켜봐야겠냐고 물었다. 제갈창생은 쓴웃음 지으며 고개를 저었다. 그럴 필요 없어. 칭친해선 아무도 그녀를 건드릴 수 없으니. 그리고 딸 말은 신경 쓰지 마. 본심은 나쁘지 않지만 좀 편집증적인 면이 있어서 그래. 제갈창생은 제갈린이 대신 사과했습니다. 딸을 너무 우냐우냐 키운 자기 탓이었죠. 어쨌든 대학 입학 시험을 몇 시간 앞두고 제갈창생은 나무 상자를 꺼내 일인에게 건넸습니다. 일인이 상자를 열자 매미 날개처럼 섬세한 가면이 나왔습니다. 나무 상자 안의 가면을 본 순간 일인은 두피가 저릿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건 결코 평범한 가면이 아니었습니다. 누가 봐도 사람 얼굴. 방금 벗겨낸 듯 생생한 얼굴이었습니다. 제갈창생은 가면을 환영의 얼굴이라 불렀는데 친구가 만든 것이었습니다. 일인은 환영의 얼굴을 착용하기만 하면 목소리와 기운마저 완벽하게 변하여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모할 수 있었죠. 이것만 있으면 나중에 제자가 힘을 마음껏 발휘하더라도 정체가 드러날 염려 없이 환영의 얼굴을 쓰고 싸울 수 있을 것이다. 일인의 눈은 순간 빛이 났다. 이 아이템은 전투력을 높여주진 않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었습니다. 그는 제갈창생에게 감사했고 일인은 그의 제자가 된 것을 다행으로 여겼습니다. 다음 날 아침 대학 입학시험 당일 일인은 칭칭학원에 발을 들여 대기 장소인 공터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에는 모든 수험생들이 학교 관계자의 인솔하에 성문 밖으로 나가기 위해 모여 있었죠. 지링위는 일인을 발견하자마자 신나게 달려가 형님이 무사히 온 것을 기뻐했습니다. 일인이 아버지를 구해준 이후 지링위는 일인을 진심으로 형님이자 가장 친한 친구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는 아버지에게 일인이 제갈창생의 제자였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세간에는 켄신의 죽음과 암시장 파괴 책임을 제갈창생이 모두 짊어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근처서 이 말들은 제갈린이는 씁쓸하게 비웃으며 일인을 쏘아봤다. 아버지가 반 친구에게 속았다고 굳게 믿었다. 틀림없이 일인은 그저 사기꾼에 불과한 끔찍한 녀석이었다. 제갈린이가 그 말을 내뱉는 순간 주위 사람들의 표정이 변하며 일인을 바라보는 시선이 묘해졌다. 그들은 일인이 대하 왕국의 위대한 점성술사이자 저명한 제갈춘생의 제자라서 부러워했다. 하지만 딸의 말을 듣고 보니
그들이 알던 것보다 더 많은 것이 있는 듯했다. 지링위는 얼굴을 찌푸리며 제갈리니에게 손가락질하며 따졌다. 그는 아무 증거도 없이 상관을 모함할 수 없다. 방금 한 말에 대한 증거가 있냐고 물었다. 게다가 어떻게 자기 아버지가 제자를 뽑은 걸 대놓고 망신을 줄 수 있지? 아빠보다 자기가 더 똑똑하다는 건가? 제갈리니는 궁지에 몰렸음에도 물러서지 않았죠. 지금 당장 증거가 없다고 해도 1인이 링이를 사칭하며 속인 사기꾼이 아니라는 법은 없습니다. 두고 보면 알 겁니다. 그의 사기 행각이 곧 드러날 테니까요. 시험 중에 시가 리니를 찾게 되면 그의 진짜 정체를 세상에 폭로해서 모든 것이 백일하에 드러날 것입니다. 바로 그때 이동 차량이 도착했습니다. 칭칭 학원 정문 앞에 버스 10여 대가 질서정연하게 한 줄로 늘어서 있었다. 이 버스는 학생들을 성문까지 데려다 줄 것이었다. 가오 교장 선생님은 그 부분을 건너뛰고 훌륭한 전직자가 된 것을 축하하며 인사했다. 좋은 대학에 갈 수 있느냐, 없느냐가 그들의 미래를 결정할 것이다. 이번 대학 입학시험 규정은 작년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이번 시험이 중요해도 목숨보다 중요하진 않으니 항상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야 합니다. 교장 선생님은 좋은 성적을 기원했고 학생들은 박수치며 최선을 다짐했습니다. 학생들은 버스에 올랐고 30분 뒤 성문에 도착했습니다. 수십 미터 높이에 버스 여러 대가 동시에 드나들 수 있을 만큼 넓은 거대한 성벽과 성문이 보입니다. 성문은 웅장하고 진지한 분위기를 풍겼고 새겨진 선과 문양은 심오하고 신비로웠습니다. 햇빛 아래 하늘에 비친 성벽의 실루엣은 대부분의 학생들이 처음 봤을 때 다시 한번 쳐다보게 만들었습니다. 이 거대한 벽은 칭칭시와 외부 세계를 나누며 성문 밖의 강력하고 무서운 괴물들을 막아주었습니다. 다른 여러 고등학교의 버스들도 속속 도착했습니다. 10분 후 칭칭시 모든 고등학교의 졸업 예정 학생들이 각자 버스에서 내린 뒤 이내 성문 앞에 모두 모였습니다. 1위는 버스에서 내리자마자 지링위에게 계획대로 잘 따라오라고 당부했습니다. 한 경비원이 학생들 앞에 나타나 시험장 입구는 성문 밖에 있다고 알려주었습니다. 성문이 열리면 모든 수험생은 약 10km 떨어진 황무지를 가로질러 대학 입학시험본부 입구에 도착해야만 합니다. 위험한 몬스터를 만나면 생존 여부는 각자의 능력에 달렸습니다. 만약 그들이 이 시간 안에 이런 위협들을 견뎌낼 수 없다면 가능한 한 빨리 포기해야 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거대한 성문이 마치 두 개의 벽처럼 양쪽으로 천천히 열렸고 성문이 열리자마자 1인과 지링이를 포함한 많은 수험생들이 조급하게 쏟아져 나왔다. 1인을 쓰러뜨리고 아버지와의 내기에서 이기기 위해 제갈리니는 다른 수험생들이 침착하게 기다리며 서두르지 않는 것과 달리 가장 먼저 앞장섰습니다. 먼저 나아간다고 해서 시험장에 더 빨리 도착하는 것은 아니지만 흉포한 몬스터들과는 더 일찍 마주치게 될 것이다. 칭칭의 여러 교장들은 성벽 위에 서서 떠오르는 태양처럼 기운을 뿜어내는 수험생들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들 중 한 명이 올해 다샤 대학에 합격할 칭칭 학생이 몇 명일지 알아맞히기 내기를 제안했습니다. 작년에 5명이 합격했으니까 이번에는 7, 8명 정도 될 거라고 예측한 거죠. 다른 건 몰라도 가오 교장의 SSS급 학생 2명은 이변이 없는 한 다샤 대학에 합격할 겁니다. 가오 교장은 짧은 수염을 쓰다듬으며 왕 교장의 통찰력에 감사하며 자랑스럽게 웃었다. 성문 밖 광활한 들판에서는 마물들에게서 풍기는 역한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이 냄새는 썩은 피 냄새와 뒤섞여 있었죠. 대부분 수험생은 이 냄새를 처음 맡고 구토했어요. 그때 밖에서 괴물이 포효하자 3m 넘는 붉은 비늘의 거대 도마뱀이 갑자기 나타났다. 흡혈귀 같은 눈을 하고 긴 혀를 날름거리는 그것은 바로 레벨 11의 흡혈마물 도마뱀이었다. 응시생 대다수는 갑작스러운 공포에 질려 괴물을 피하려고 사방으로 흩어져 달아나기 시작했다. 흡혈마물 도마뱀은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움직여 한 번의 도약으로 수미터를 이동할 수 있었다. 달아나던 수험생들을 순식간에 따라잡고 능가했습니다. 그것의 발톱은 금속칼처럼 날카로웠고 한 번 휘두를 때마다 겁에 질린 군중 사이로 피가 사방으로 튀었으며 날카로운 비명이 광장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성벽 위의 교장들은 꽤나 도망치거나 겁에 질려 어쩔 줄 모르는 수험생들을 바라보며 겨우 11레벨 피해 굶주린 악마 도마뱀의 학생들이 겁을 먹자 그들은 이전 기수들과 비교하며 약간 실망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인원이 각자 기술 하나씩만 사용해도 피해 굶주린 악마 도마뱀은 집중 공격에 산산조각 날 수도 있었죠. 어쨌든 바로 그때 1인이 유성전쟁 칼날을 들고
피해 굶주린 악마 도마뱀에게 뛰어들었습니다. 그는 양소와 검술을 썼고 4번의 빛나는 검격이 번뜩였습니다. 모두를 겁에 질리게 하고 도망치게 했던 피해 굶주린 악마 도마뱀은 팔다리가 잘려 꿈틀거리는 살덩이가 되었습니다. 교장들은 적어도 상급 수준의 장비인 그 무시무시한 검을 보고 충격을 받았고 금지된 주문 시전자인 1인을 보고는 더욱 놀랐습니다. 고작 16레벨의 특이한 장비를 가지고 11레벨 피해 굶주린 악마 도마뱀을 손쉽게 처리했지만 1인이 왜 괴물을 죽이지 않았는지 의아해했습니다. 모두가 어리둥절한 그 순간 1인은 침착하게 지링이를 불렀습니다. 지링이는 신이 나서 칼을 들고 달려왔죠. 물론 피해 굶주린 악마 도마뱀은 어떤 저항도 할 수 없었고 지링이에게 손쉽게 처리되었습니다. 둘은 11레벨 피해 굶주린 악마 도마뱀을 함께 쓰러뜨려 각각 40 경험치를 얻었어요. 모두 눈앞의 황당한 광경에 충격받았습니다. 1인이 괴물의 사지만 자르고 숨통을 끊지 않은 이유를 이제야 알게 된 거죠. 1인은 지링위의 레벨업 도우미가 된 것입니다. 그 순간 대부분의 수험생들은 1인의 허벅지를 껴안고 하인이 더 필요한지 묻고 싶어 했습니다. 사람들의 부러운 시선을 받으며 1인과 지링위는 대학 입학시험 훈련장으로 서두르지 않고 오른쪽으로 향했습니다. 동시에 죽한인이는 계산적인 표정으로 두 사람을 관찰했습니다. 응시자들이 협력하면 경험치가 공유되므로 그녀는 이번에도 1인을 이길 자신이 있었죠. 그녀는 1인에게 진 것은 자신이 진지하지 않았기 때문이며 이번에는 1인에게 2번 다시 기회를 주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가는 길에 괴물이 나타날 때마다 1인은 칼 몇 번으로 간단히 제압했고 뒤에서 조용히 보조하던 지링위가 마무리할 수 있도록 배려했습니다. 괴물이 심각한 부상을 입으면 그는 다가가서 칼로 끝을 냈습니다. 지금까지 둘은 힘을 합쳐 50 경험치의 12레벨 키메라를 해치웠고 40 경험치의 11레벨 해마 전사를 처치했으며 60 경험치의 13레벨 해골 궁수도 물리쳤습니다. 1인을 리더로 삼자 지링위의 레벨은 무서운 속도로 올랐습니다. 순식간에 8레벨이 되자 지링위는 기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제 1인이 무엇을 시키든 기꺼이 그에 충실한 하인이 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이런 속도라면 해 지기 전에 12, 어쩌면 13레벨까지 올릴 겁니다. 대학 시험장 입구는 해질녘에 닫히니 제때 도착하면 계속 레벨업과 파밍을 할 수 있습니다. 1인이 주위를 둘러보자 남은 몬스터의 수가 확연히 줄어 있었다. 그는 지링위에게 너무 오버하지 말라고 지시했다. 성벽 주변에는 몬스터가 별로 없어서 숲 안쪽으로 더 깊이 들어가야만 했습니다. 이 말을 듣자 지링위는 당연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더 안으로 들어가면 20레벨, 심지어 30레벨 몬스터도 만나게 될 텐데, 맞죠? 그럼 우리 중에 누가 30레벨 몬스터를 상대할 수 있겠어요? 1인도 이 평가에 동의했지만 20레벨 몬스터 정도는 문제없이 처리할 수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30레벨 몬스터를 만나면 도망쳐야 했어요. 1인은 검을 쥐고 지링이를 이끌어 황야로 들어섰습니다. 레벨을 올리고 싶은 건 지링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1인 역시 마찬가지였죠. 결국 그의 목표는 최고의 아카데미였으니까요. 한편 성벽 위에서는 가오 교장이 잔뜩 인상을 찌푸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저주의 젊은 주인이 지링이와 황야 깊숙이 가는 걸 못마땅해 했습니다. 그가 보기에 1인은 너무나 무책임했습니다. 그의 성적이라면 다샤칼리지에 자동으로 합격하는 건 당연한 일인데 그는 대체 무엇을 하려고 했던 걸까요? 그의 동료 교장이 그에게 당황하지 말라며 위로를 건넸습니다. 이미 시험 감독관들이 지키고 있으니 심각한 문제 없을 거예요. 그 말을 들은 가오 교장은 안심했지만 오른쪽 눈꺼풀이 심하게 떨렸습니다. 그는 왜인지 갑자기 불길한 예감이 들었지만 친구의 말이 맞기를 바랐습니다. 장면이 다시 바뀌고 1인과 지링이가 길을 가는데 여러 몬스터들을 만났지만 위협이 되는 존재는 없었습니다. 1인은 금지된 다른 마법은 필요 없었습니다. 오직 양솔 검술만으로 마주친 모든 몬스터를 처리할 수 있었는데 모두 레벨 20 미만이었습니다. 최악의 경우라도 칼 몇 번 휘두르면 그만이었죠. 지링이는 그의 뒤를 따르며 이미 레벨 9가 되었지만 1인은 여전히 레벨 16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때 그들은 레벨 20 몬스터 2마리와 마주쳤고 1인은 지링이에게 조심하라고 경고합니다. 한번 발을 헛디디면 몬스터 중 하나에게 즉사할 상황. 지링이는 1인이 걱정하지 않게 방해되지 않으려 했습니다. 목숨이 소중해 모든 걸 1인에게 맡겼습니다. 양소 검술은 영원하지 않으며 1인의 생명력을 너무 소모해서
그는 장기를 희생해 혼돈의 천둥을 소환했습니다. 혼돈의 천둥은 희생 정도에 따라 위력이 정해지기에 장기 하나만으로도 레벨 20 몬스터 2를 처치하기 충분했습니다. 놀란 지링이는 새까맣게 타버린 몬스터들을 보고 1인에게 형님이 원하던 방식이냐고 물었어요. 효과적이고 레벨 20 몬스터도 즉사시킬 수 있지만 너무 잔인한 것 아니냐고요. 1인은 이 정도 폭력은 아무것도 아니며 더 끔찍한 일들이 기다린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들이 막 앞으로 나아가려던 순간 시험 감독관 제복을 입은 남자가 갑자기 나타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그는 허가 없이는 시험 구역을 벗어날 수 없다고 두 사람에게 통보했습니다. 안전하지 않다는 말에 1인은 살짝 미간을 찌푸렸지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돌아서려던 순간 그는 시험 감독관 뒤에 무언가에 집중하며 멈칫했습니다. 굳은 얼굴로 남자에게 뒤를 돌아보라 초조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시험 감독관은 고개도 돌리지 않고 차갑게 코웃음 쳤다. 그는 1인에게 자신을 속여 출입 금지 구역으로 도망치려 하냐고 물었습니다. 틀림없이 1인과 지링위는 시험장 밖에서 누군가를 만나 레벨업할 계획이었습니다. 시험 감독관은 그 미친 생각을 버리라고 지시했습니다. 20년간 감독관으로 일하며 그 누구도 자신을 속이지 못했다 말했습니다. 규칙 위반으로 시험을 취소시킬 테니 이제 둘은 빨리 도망쳐야 했습니다. 1인은 거대한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으니 뒤를 돌아봐야 한다고 계속 주장했다. 감독관이 채 말하기도 전 등 뒤에서 낮은 울음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마침내 뒤를 돌아본 시험 감독관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어느새 그의 등 뒤에 나타난 레벨 33의 거대한 고블린 전사와 마주하게 된 것입니다. 고블린 전사는 4m 키의 단단한 갑옷과 거대한 철퇴를 휘둘렀습니다. 괴물은 남자를 향해 거대한 철퇴를 휘둘렀지만 그는 간신히 피했습니다. 그는 포탄처럼 10m 넘게 날아가 박혔습니다. 그러나 1인과 지링위는 아무 문제 없이 공격을 피했습니다. 1인이 몬스터의 시선을 끄는 동안 도망치라고 말하자 지링위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지링위는 그건 불가능할 거라고 대답했습니다. 레벨 33 몬스터가 불사의 힘으로 전력을 다해 싸우지 않는 한 1인은 죽일 수 없습니다. 대신 부상당한 감독관에게 몬스터를 맡기고 도망쳐야 했죠. 1인은 이미 기분이 좋지 않았고요. 그는 시험 감독관에게 돌아서라고 경고했지만 남자는 듣지 않았습니다. 걱정된 지링이는 그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보다 빠른데 고블린 전사가 그들을 쫓아가면 어떡할 겁니까? 1인은 지링이의 엉덩이를 걷어차 멀리 날려보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시험 감독관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정체가 드러나지 않고 고블린 전사를 어떻게 처리할지 고민하는 사이 거대한 철퇴가 그를 고기 반죽으로 만들 뻔했습니다. 1인은 민첩성을 3배 높이는 대가로 맹장과 대장 일부만 내주고 가벼운 춤으로 거대한 철퇴를 손쉽게 피했습니다. 시험 감독관은 창백한 얼굴로 1인에게 고블린 전사는 자신에게 맡기고 가라고 했습니다. 이미 구조 신호를 보냈고 그의 책임 아래 학생들을 다치게 할 의도는 없었습니다. 그가 두 사람에게 그곳을 떠나라는 요청을 다시 하기도 전에 거대하고 무거운 철퇴가 눈 깜짝할 사이에 그를 덮쳤습니다. 1인은 멍청이를 두 번째 구해야 했고 그는 이미 의식을 잃었습니다. 시험 감독관은 고블린 전사의 기습에 이미 중상을 입었지만 살아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강인한 의지를 보여주는 셈이었다. 다행히 구조 신호가 전송되었고 바로 그때 다른 2명의 시험 감독관이 나타나 괴물을 제압하려 달려들었습니다. 1인은 모든 상황을 냉철하게 지켜봤습니다. 그들은 불의의 부상을 피하도록 멀리 떨어져 있으라 했고 그는 순순히 따랐습니다. 또한 동료가 다쳐서 그를 데리고 떠나겠다고 알렸습니다. 두 감독관은 즉시 고블린 전사 처리에 나섰습니다. 두 사람의 손에 놀아난 고블린 전사는 저항할 힘도 없이 완전히 제압당했습니다. 안전한 거리에서 피어오르는 연기와 먼지를 엄폐물 삼아 1인은 나무 상자에서 환영의 얼굴을 꺼내 자신의 얼굴에 썼습니다. 가느다란 가면은 그의 얼굴형에 정확히 들어맞았고 가면을 쓰자 옆에 정신을 잃고 쓰러져 있는 중년의 시험 감독관으로 완벽하게 변했습니다. 심지어 얼굴에 난 상처까지 똑같았죠. 그러고 나서 그는 남자의 제복을 벗겨 재빨리 입었습니다. 이때 고블린 전사는 속박에서 벗어나려고 발버둥 치고 있었습니다. 두 시험 감독관이 겨우 그 괴물을 억누르고 있었지만 심각한 부상을 입힌 것 또한 분명했습니다. 여자는 동료에게 저 악한 생물을 어서 죽이라 말했죠. 대학 입학 시험을 방해했으니 죽어 마땅합니다. 그가 공격을 준비할 때
시험 감독관으로 변장한 1인이 나타나 자신이 처리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어쨌든 그 괴물은 그의 목숨을 빚진 셈이니까요. 33. 레벨 고블린 전사를 상대로 1인도 전력을 다해 금지된 마법, 영원한 줄기 원소를 시전했습니다. 황금빛 에너지가 손바닥에 형성되어 응축되더니 신비로운 고대의 황금창이 되었습니다. 1인은 손에 창을 들고 쌩소리와 함께 중상을 입은 고블린 전사의 머리에 던졌습니다. 황금창은 중상 입은 고블린 전사의 머리를 박살내 즉사시켰습니다. 레벨 33 고블린 전사를 처치한 보상으로 220의 경험치를 획득했고 공생부적이라는 아이템도 함께 드롭되었습니다. 몬스터를 처치하고 아이템이 나올 확률은 아주 희박했기에 1인은 조금 놀랐습니다.